우리 이야기는 라이브 방송으로 온라인의 모든 경찰관들을 경악시킨 한 고물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도 비닐 봉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버려진 기계를 줍든 심지어 그냥 나무를 캐든 어째서인지 매번 천년된 고분을 파내고야 많은 엄청난 녀석이라고. 당연히 현지 당국은 단체로 멘탈이 붕괴됐지. 가끔은 정말 이 녀석을 신고하고 싶었다니까. 이 고물상이 경찰일까지 전부 다 해치워버렸거든. 우리의 주인공 퉁이 도로 연석에 쭈그리고 앉아 완전 절망한 표정을 짓고 있군. 지금도 녀석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진짜로 빙의했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껍데기 같은 몸뚱이 때문에 밥은커녕 온종일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다고. 녀석은 직업 관찰 라이브 방송의 참가자였고 배정받은 역할은 다름 아닌 고물줍기였어. 자기 자신과 덩치 큰 카메라맨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만 했다고. 문제는 퉁이 아주 곱게 자란 도련님이었다는 거. 어떻게 고물을 주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거지. 바로 그때 카메라맨인 뚱보가 입을 열었어. 뚱보는 아무도 안 보니까 빨리 길 건너 쓰레기통이라도 뒤져보라고 퉁을 재촉했어. 빨리 뭐라도 찾지 못하면 제작진이 탈락시키기도 전에 굶어 죽고 말 거라고. 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동안 바닥만 빤히 쳐다보며 걔가 지나갈 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 뚱보는 이제 밥도 안 바란다며 버려진 물병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울부짖었어. 아,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이었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퉁은 마침내 굳은 결심을 했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최선을 다해보기로 한 거야. 우승하면 무려 1억만 달러의 상금이 떨어지니 인생이 훨씬 편해질 게 분명했거든. 그 생각과 함께 녀석은 바닥에서 벌떡 뛰어올랐어. 쓰레기를 차지하려고 멀리 있는 들개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싸울 준비를 하던 찰나 갑자기 머릿속에서 띠링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렸지. 전직 도련님을 위한 시스템이 가동되며 초보자 보상으로 특수 탐지 스킬을 준 거야. 우와! 시스템은 고물줍기로도 대성할 수 있다며 녀석을 마구 격려했어. 그 말을 들은 퉁은 좌절감에 피를 토할 뻔했지 뭐야. 세상이 자기를 조롱한다고 느끼던 찰나 눈앞에 은색 쓰레기통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걸 발견했어. 투명한 가상 화면이 팟 하고 나타나더니 이 쓰레기통을 뒤지면 무려 1000위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 나온다고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 꿀꺽. 녀석은 1000위안으로 고기만두를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상상하며 침을 삼켰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쓰레기통을 향해 맹렬히 돌진. 콰다당. 숲을 속으로 망설임 없이 다이빙하는 모습을 본 뚱보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 헉! 고물을 줍는 것과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뚱보는 진심으로 당황해서 쓰레기통 좀 그만 뽑으라며 퉁에게 소리쳤어. 야, 아무튼 이 쓰레기통들은 엄연한 공공기물이라고. 박살내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두 사람 주머니엔 땡전 한 푼 없었거든. 한편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도 똑같이 멘탈 붕괴. 3번 참가자가 압박감을 못 이기고 드디어 미쳐버린 건 아닌지 웅성거렸지. 근처에 있던 들개마저 그 광경에 멍해진 것 같았어. 자기 밥그릇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걸 그저 멍하니 지켜만 봤다고. 하지만 퉁이 쓰레기통을 뒤집어 안에 내용물을 와르르 쏟아내자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나타났어. 한 무더기의 쓰레기가 바닥에 우르르 쏟아졌지. 붉은 빛의 정체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무거운 무언가를 싸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였던 거야. 퉁은 인상을 찌푸렸어. 대체 어떤 전설급 아이템이길래 1000위안이나 하는 건지 궁금했지. 절박함에 사로잡힌 그는 손을 뻗어 봉지를 쫙 찢어버렸어. 뚱보가 카메라를 들고 불이 나게 달려와선 들개가 공격하기 전에 제발 쓰레기통 좀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애원했지. 솔직히 말해서 뚱보는 걔랑 싸우면 질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 덜덜. 우린 고물상이지 거지가 아니라고 퉁에게 상기시켜 주려던 찰나 그의 말이 뚝 끊겼어. 봉지 안에 들어있는 잘린 손목을 빤히 바라보던 그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을 질렀어. 야. 공포에 얼어붙어 있던 퉁도 마침내 정신이 번쩍 들었지. 헉! 두 사람은 숲을 밖으로 허겁지겁 기어나와 순수한 공포에 질린 채 바닥에 쓰러져 헛구역질을 해댔어. 우에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공포의 도가니로 대폭발. 콱쾅. 시청자들은 화면에 진짜 사람의 시신이 나온 게 맞냐며 자기 눈을 의심했어. 저게 사람의 조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시청자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지. 찌릿. 3번 참가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라도 걸린 게 분명해.
채팅창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방송이 뚝 끊겨버렸어. 무대 뒤의 제작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 패닉 상태.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 끔찍한 발견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격했거든. 긴급 방송 중단 매뉴얼이 있긴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지. 제길. 스태프들이 멘붕에 빠진 사이 리오 다틴 감독은 아주 침착하게 차를 홀짝였어. 호록,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침착한 태도로 입이 쳐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봤지. 돌발 상황도 방송의 일부라며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 그에게 이건 그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우연일 뿐이었지. 당장 3번 참가자 린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지시했어. 번뜩. 만약 녀석의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면 그냥 조기 탈락시키면 그만이니까. 요 감독의 강철 같은 멘탈에 깊은 감명을 받은 스태프들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 오, 그런 끔찍한 걸 보고도 저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정말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니까. 한편 퉁과 퉁보도 간신히 이성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덜덜. 30분도 채 안 돼서 거리가 완전히 뒤집어졌지. 경찰차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고 길다란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순식간에 쳐졌어. 위잉. 호기심 많은 동네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구경하러 뛰쳐나온 것 같았어.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까지 휠체어 좀 밀어보라며 난리를 치셨다니까. 두려움에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실려왔으면서도 경찰 통제선으로 몰려들 때는 특유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였지. 번쩍. 통제선 안쪽에서 한 경찰관이 왕정거 대장님께 보고했어. 발견된 조각의 절단면이 매끄러운 걸 보면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전 시신과 같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야. 왕정거는 축축해진 손에 땀을 쓱 닦아냈어. 쓱. 시신을 석까지 이송하라고 명령한 뒤 린후이와 뚱보를 휙 노려보며 조사를 위해 같이 가줘야겠다고 말했지. 왕정거 대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린후이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서에선 공짜 밥을 주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옆에 있던 뚱보도 조용히 따봉을 날렸지. 경찰한테 밥을 구걸하는 녀석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 척! 왕정권은 순간 어이가 가출해버렸지. 헐! 하지만 꼬질꼬질한 두 녀석의 몰골을 보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밥 주는 것쯤이야 문제없다며 고개를 끄덕였지. 솔직히 말해서 당장 밥 한 끼가 간절해 보였거든. 꼬르륵. 시신을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에서 포상금 1,000위안을 줄 거라는 말도 덧붙였어. 오, 린후이는 기뻐서 날뛰었지. 야호, 시스템이 약속했던 돈이 바로 이거였던 거야. 찌릿. 그 후 그와 똥보는 신나서 경찰차에 훌쩍 올라탔어. 붕붕. 조서에 서명을 마치고 포상금까지 챙긴 뒤 왕정거 대장님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지. 바이바이. 텅 빈 자루를 어깨에 메고 아주 기분 째지게 경찰서를 나섰어. 입구에 서 있던 왕정권은 그제야 기나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하! 시신을 발견한 트라우마 때문에 밥맛이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글쎄 국수 7그릇을 흔적도 없이 먹어 치운 거 있지. 후루룩. 자기와 팀원들이 먹을 목까지 전부 다 거덜냈다고. 제길. 한편 거리를 걷던 두 사람은 라이브 방송을 다 시켰어. 오네요. 몇 걸음 걷지도 않아서 뚱보는 아직 배가 고프다며 징징댔어. 왕 대장님이 쳐다봐서 부끄러워서 배불리 못 먹었다나 뭐라나. 린후이는 멋지게 손을 휙 저으며 바비큐를 먹으러 가자고 맞장구 쳤지. 오예, 해도 졌으니 바비큐 거리 쪽에 돈 되는 고물이 좀 있을 것 같았거든. 두 사람은 왁자지껄한 먹자골목으로 향했어. 웅성웅성. 하지만 막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하려는 찰나 린후이의 눈앞에 익숙한 시스템 창이 번쩍 하고 나타났어. 근처 쓰레기통을 뒤지면 무려 1,000위안 이상의 보상이 나온다고 알려주는 거 있지. 우와 앗! 시스템은 당장 행동하라고 마구 재촉했어. 삐빅. 침을 꿀꺽 삼키곤 벌떡 일어나 쓰레기통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갔지. 척척척.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왠지 낯이 익은 검은 비닐봉지를 쑥 하고 꺼냈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뚱보에게 다시 경찰을 부르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팟! 갑자기 가게 주인이 뛰쳐나와 그를 막아섰다. 봉투 당장 내려놔. 사내가 코앞에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감히 가게에 쓰레기를 들이밀다니. 올 때부터 알아봤다며 이젠 남의 문 앞까지 와서 쓰레기를 뒤지냐고 떽떽거렸다. 린후이는 꿀먹은 반저리가 되었다. 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린후이가 침묵하자 봉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포착한 주인의 눈빛이 번뜩였다. 탐욕의 불꽃. 설마 저 안에 엄청난 보물이라도?
휙, 그는 가게에서 잃어버린 물건이라며 봉투를 낚아채고는 린후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다. 옆에 있던 젊은 종업원도 합세했다. 검은 비닐봉투를 가리키며 오후에 사장님이 실수로 쓰레기통에 떨어뜨리는 걸 똑똑히 봤다고 우겨댔다. 린후이가 남의 재산을 훔치려 한다며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새빨간 거짓말치고는 연기력이 오스카상 급이었다. 핑그르르. 사장과 알바의 환상적인 티키타카를 보며 린후이는 어지러질했다. 저 봉투 안에 든 게 뭔 줄 알고 자기 거라고 우기다니 강심장들이 따로 없다. 그는 마지막으로 떠보기로 했다. 정말 당신들 물건이 맞냐고 재차 물었다. 주인이 왈칵성을 냈다. 직원이 똑똑히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밥을 먹을 게 아니면 장사 방해하지 말고 썩 꺼지라고 윽박질렀다. 그러고는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낑낑대며 무거운 봉투를 가게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스윽. 린후이는 코를 문지르며 멍 때리고 있는 뚱보에게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빌렸다. 꼭 걸어야 할 전화가 있었기 때문이지. 경찰서에서 용의자를 찾아주면 보너스라도 주려나. 그는 중얼거렸다. 뚜루루.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왕정거 대장을 찾았다. 접니다. 아까 그 린후이요. 그는 침착하게 그들이 찾던 물건을 하나 더 발견했다고 전했다. 위치는 폐왕 바비큐 가게. 게다가 사장님이 자기 물건이라며 증인까지 내세웠다고 살짝 비꼬며 덧붙였다. 경찰들에게 빨리 와달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가게 주인이 검은 봉투를 쥔 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다. 으아아아아. 살려달라며 울부짖고 다들 도망치라며 누구라도 좋으니 경찰 좀 불러달라고 애원했다. 쓰레기통에서 건진 게 대체 뭔지 드디어 깨달은 모양이다. 주인이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뚱보가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치켜들었다. 찰칵!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이 어이없는 상황에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시청자들은 또다시 인체 퍼즐 조각을 찾아낸 3번 참가자에게 축하 세례를 퍼부었다. 살벌한 농담이었지만 시청자들은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다. 오늘 낮만 해도 시청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지금은 수만 명이 보고 있다. 대박! 이런 식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걸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온라인 폭발엔 관심도 없는 린후이. 서에서 오열하는 사장님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다. 울어봐야 소용없으니 책임지라고 타이르며 다음 생엔 좀 더 조심하라는 그의 위로는 당연히 1도 도움이 안 됐다. 위로를 받자 사장님은 통곡의 볼륨만 더 키웠다. 으헤케. 결국 왕정거 대장이 호통을 치며 사장님을 끌어내 순찰차에 쳐넣으라고 지시했다. 찌릿. 그러고는 대장의 의심 가득한 시선이 린후이와 뚱보에게 꽂혔다. 하긴 하루 만에 핵심 증거를 2개나 찾아내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소름 돋잖아. 이쯤 되니 상황이 꽤나 수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왕정거에 이글거리는 눈빛에 등골이 오싹해진 린후이. 식은땀을 흘리며 전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00% 우연이라고요. 야식 찾다가 넘치는 쓰레기통을 보고 재활용 병이나 주울까 했을 뿐이라고 필사적으로 어필했다. 왕정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맘 같아선 이 둘을 범인으로 몰고 싶었지만 24시간 생방송 예능 참가자들이라 범행을 저지를 짬조차 없었다. 문제는 오늘 전 병력을 동원해 화장실 구석구석까지 이 잡듯 뒤졌는데도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찾았다는 거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대체 뭐야? 쓰레기통 한 번 뒤졌다고 핵심 증거를 2개씩이나 찾아내다니. 왕정권은 속수무책으로 한숨을 쉬며 그만하고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서로 돌아가서 규정대로 절차를 밟자고 협조 끝나면 포상금이나 받고 얼른 꺼지라고 덧붙였다. 순찰차로 몸을 돌리던 왕정거가 몇 걸음 못 가 우뚝 서더니 뒤를 돌아봤다. 멈칫. 오늘 밤 시내에 있는 3만 개의 쓰레기통을 모조리 치워버릴 거라고 선언했다. 린후이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내 밥그릇을 뺏으려는 건가? 아니면 저 경고 뒤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가? 순찰차에 타기 전 뚱보는 근처 테이블에 남은 꼬치를 챙기는 걸 잊지 않았다. 먹을 건 소중하니까. 돈 낸 거잖아. 남기고 가면 천벌받아. 둘은 이제 경찰서 루틴에 도가 툭다. 조서 작성이 끝났을 땐 이미 깊은 밤이었다. 꼬치를 든 뚱보의 표정이 세상 억울해 보였다. 크흑. 식당도 문 닫았는데 고기를 어떻게 먹냐고 린후이에게 징징댔다. 린후이는 앞마당에 서서 해결책을 찾으려 매의 눈으로 주위를 스캔했다. 지잉. 마침내 그의 레이더망에 경비실 문이 포착되었다. 타겟 확인. 영감님이 아직 안 자는 걸 보고 그는 슥 다가가 바비큐를 데울 미니 화로가 있냐고 물었다.
오호, 영감님 곁에 술도 있잖아? 영감님의 어리둥절한 시선 따윈 패스. 리누이는 뚱보를 이끌고 좁은 초소로 당당히 입성했다. 완전 제한방. 어느새 셋은 작은 원형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꼬치와 맥주를 즐기고 있었다. 캬! 리누이는 근무 중에 술도 마시고 영감님 팔자 참 늘어졌다며 한마디 건넸다. 그 말을 듣자 이미 알딸딸하게 취해 있던 영감님이 벼랑간 대성통곡을 터뜨렸다. 으앙!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초전개. 전혀 예상치 못한 급발진이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울부짖으며 첫사랑을 50년이나 기다려 마침내 그녀 남편보다 오래 살았건만 오늘 그녀가 재혼하면서 연락도 안 했다고 축의금 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오열했다. 리노이는 통곡하는 영감님을 보며 말문이 턱 막혔다. 허겁. 짠한 마음에 벌떡 일어난 리노이. 슬퍼하지 말라며 자기가 술을 더 가져와서 밤새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주겠다고 약속했다. 뚱보를 남겨두고 그는 술을 사러 근처 편의점으로 쌩하고 달려갔다. 다다다. 그런데 2분 뒤 입구에 있던 세부치 쓰레기통을 껴안고 우다다다 뛰어들어왔다. 헬! 요란한 소리와 함께 쓰레기통을 테이블 위에 내리찍었다. 영감님은 허리춤까지 오는 쓰레기통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만 꺼벅거렸다. 띠용! 영감님은 허리 높이의 쓰레기통을 빤히 쳐다보며 완전히 넋을 잃었다. 아무리 술고래라지만 이렇게 거대한 통을 술잔으로 쓰는 건 오버 아니야? 화면 전환, 청소부 복장을 한 왕정꼬가 팀원들을 지휘하며 시내 쓰레기통을 이 잡듯 뒤지고 있다. 구석구석 철저히 뒤지라고 다그치며 고물장수 놈들이 2번 연속 증거를 찾았다면 범인이 다분히 고의적이란 뜻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남은 시신이 든 마지막 봉투도 어딘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을 게 분명해. 그 말을 들은 대원들은 이를 악물고 전투력을 불태웠다. 파이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고물장수 놈들에게 마지막 조각을 뺏길 순 없지. 명색이 프로 경찰인데 질 순 없잖아? 아니, 이기고 싶었다. 하지만 5블록을 싹쓸이한 결과물이라곤. 트렁크에 가득 찬 플라스틱 병 무더기 뿐이었다. 털썩. 솔직히 빈손으로 돌아가기 쪽팔렸던 거다. 왕정고의 시선이 차 뒤편에 페트병 산을 쓱 훑고 지나갔다. 이렇게 많이 모았다니 어이가 없네. 징징. 바로 그때 플라스틱 더미 위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폰을 꺼내보니 경찰서 경비 영감님, 친영감의 전화였다. 이 영감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30년간 문이란 문은 다 지켜온 베테랑 중에 베테랑. 공장, 사무실, 심지어 여자 기숙사까지 섭렵. 한마디로 이 도시에 영감님이 거치지 않은 문은 없었다. 이거야. 책임감 강하고 절대 사고치지 않기로 소문난 모범 직원. 하지만 왕정꼬가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끄아악! 친영감은 샤오 왕더러 당장 돌아오라며 쓰레기통에 머리통이 들어있다고 울부짖었다. 그것도 평범한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경찰서 바로 코앞에 있던 그 쓰레기통 말이다. 화광, 왕정꼬의 멘탈이 산산조각 났다. 역입구와 쓰레기통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윙윙 맴돌았다. 억지로 이성을 짓누른 그는 흩어진 팀원들에게 당장 짐 싸서 본부로 복귀하라고 쩌렁쩌렁 포효했다. 경찰들은 문자 그대로 진짜 쓰레기 봉투를 움켜쥘 채 우르르 몰려왔다. 다들 아직 뒤질 거리가 잔뜩 남았는데 왜 갑자기 철수하냐고 아우성이었다. 심지어 몇 블록만 더 돌면 오늘 밤 기름값은 뽑겠다며 시시덕거렸다. 아무래도 쓰레기 관리의 세계에 숨겨진 진정한 보물을 찾아낸 모양이었다. 한 경찰은 완전 새 스마트워치를 주었다고 허세를 부렸고 다른 녀석은 방금 파낸 명품 양말 브랜드가 뭐게? 라며 퀴즈를 냈다. 왕진권은 팀원들이 파밍한 전리품에 대해 신나게 떠드는 걸 들으며 얼굴이 시시각각 썩어 들어갔다. 그는 전원에게 반성문 3만 잘을 써오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1시간 후 서해 복귀한 팀은 우리 두 고물장수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했다. 두 사람은 친영감님과 함께 은색 쓰레기통을 마주보고 나란히 쪼그려 앉아있었다. 왕진권은 이를 어찌나 꽉 깨물었는지 이빨이 바스러질 지경이었다. 빠드득. 왕진권은 진짜로 강냉이가 털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경찰을 100명 넘게 투입해 몇 시간 동안 쓰레기통을 뒤졌건만 정작 자기 집 문 앞에서 보물을 홀랑 뺏겨버린 거다. 친영감님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그는 너무 빡쳐서 그 자리에서 돌아버릴 뻔했다. 그는 경비원에게 획 돌아서며 30년 짬밥은 장식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근무 중 음주는 절대 금지라며 영감님에게 쏘아붙였다. 그러고는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이 우리 두 고물장수를 향해 쓱 옮겨갔다. 지독한 피로와 순도 100%의 짜증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리누이는 왕진과에게 더 이상 경쟁할 생각은 없다며 걱정 말라고 손사래를 쳤다. 어차피 쓰레기통에는 더 이상 건질 게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심지어 방송 지정 매입업자가 단가를 더 쳐준다며 경찰이 고물상에 연락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빠직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왕진과가 이를 득줄가는 소리였다. 엄밀히 말해 모든 증거를 찾았으니 기뻐해야 마땅한데 왠지 억지 웃음조차 지어지지 않았다. 적어도 저 녀석들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30분 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우리 콤비는 0위안을 쥐고 경찰서 밖으로 나섰다. 리누이와 뚱보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뚱보는 더는 못 버티겠다며 잘 곳을 찾거나 아예 야행성이 되자고 징징거렸다. 솔직히 그 순간엔 낮에 푹 자고 밤에 일하는 것도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다. 하지만 전 재산이 달랑 3영위안 뿐이라 사치를 부릴 여유 따윈 없었다. 시내 호텔은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리누이는 택시를 잡아탔다. 그는 기사 아저씨에게 잠 좀 잘 수 있게 시외 아무 데나 내려달라고 했다. 누울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었으니까. 말을 마친 그와 뚱보는 하하함하고 집채만 한 하품을 해댔다. 기사는 퉁명스럽게 끄덕이더니 차를 출발시켰다. 그와 동시에 뒷좌석에서 천둥 같은 코골이 합창이 터져 나왔다. 드르렁 쿨쿨. 룩미러를 슬쩍 보니 두 녀석 모두 이미 골아떨어진 상태였다. 즉, 그는 그 꼴을 보자 갑자기 짜증이 확 치밀어 올라 이를 득득 갈았다. 요놈들 분명 밤새 PC방에서 죽치다 온 불량 학생들일 거라며 중얼거렸다. 집에 있는 말썽꾸러기 자기 자식놈이랑 완전 판박이었던 거다. 내 자식은 못 고쳐도 이 녀석들 버르장머리는 단단히 고쳐주겠다고 벼르기 시작했다. 그는 투덜거리며 엑셀을 꽉 밟아 순식간에 그곳을 빠져나갔다. 부하앙. 리누이는 인생 최고의 꿀잠을 자는 기분이었다.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침대는 5성급 호텔 절이 가라 할 정도로 미치도록 푹신했다. 몸을 뒤척이며 계속 꿈나라를 헤매려던 찰나 뚱보가 갑자기 그를 팍팍 흔들어 깨웠다. 뚱보는 도대체 여긴 어디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냐며 호들갑을 떨었다. 리누이가 슬며시 눈을 뜨자 눈앞에 푸르른 잔디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뚱보는 그 택시기사 의외로 좋은 사람이라며 계속 쫑알거렸다. 짐을 확인해보니 돈이랑 카메라도 전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는 딱 요금만큼만 조금 챙겨서 떠난 것이다. 뚱보는 여기까지 태워다 준 것도 모자라 깨지 않게 차 밖으로 옮겨주기까지 하다니 진짜 생부를 만났다며 감탄했다. 리누이도 뻣뻣한 몸을 쭉 펴며 요즘 세상에 저런 착한 기사님 만나기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맞장구 쳤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며 수다를 떨었다. 벌써 오후 4시가 넘었으니 문명 세계에 도착할 때쯤엔 저녁 먹을 시간이 될 거였다. 킁킁. 그런데 발걸음을 떼자마자 갑자기 짭짤한 구운 치킨 냄새가 훅 풍겨왔다. 노숙하던 장소를 생각하면 근처에서 누가 캠핑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 기막힌 냄새에 홀려 리누이와 뚱보는 작은 숲길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을 본 순간 등골에 오싹한 소름이 쫙 돋았다. 시야 끝까지 빽빽하게 들어선 묘비들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맙소사, 기사가 공동묘지 한복판에 그들을 내다버린 거였다. 멍하니 서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구냐며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냐는 우레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카메라와 커다란 자루를 보더니 제사상 재물을 훔쳐가는 도둑놈들이라며 삿대질을 해댔다. 재물 도둑 잡아라. 도와달라는 고함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리누이가 변명할 틈도 없이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괭이와 삽을 휘두르며 튀어나왔고 웬 아주머니는 통닭을 집어들고 맹렬히 돌진해왔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리누이는 뚱보를 낚아채 뒤도 안 돌아보고 묘지 깊숙한 곳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해가 터질 때까지 1마일 가까이 미친 듯이 달린 끝에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털썩 뚱보는 헉헉대며 이제 단 한 발짝도 못 걷겠다고 쓰러져 버렸다. 무거운 카메라를 짊어지고 날아오는 통달개 목이 날아갈 뻔했는데도 하나도 안 도와줬다며 리누이에게 투덜거렸다. 리누이 역시 숨을 헐떡였고 간신히 호흡을 고른 뒤 주변 살림을 슥 훑어보았다. 나무 사이에 반쯤 가려진 작은 오두막을 발견한 그는 저기를 가리키며 어두워질 때까지 쉬었다가 하산하자고 했다. 당장 여길 떠나는 건 무리인 게 뻔했으니까. 뚱보가 카메라를 다시 어깨에 둥럼했고 두 사람은 나무 사이를 헤치며 오두막으로 향했다. 가보니 그곳은 그저 버려진 폐가일 뿐이었다.
뚱보는 오두막 안을 힐끗거리며 대체 어떤 미친놈이 이런 데서 살 생각을 하겠냐며 구시렁거렸다. 분위기가 너무 오싹해서 라이브 시청자들도 이미 난리가 났을 거라며 어두워지면 당장 뜨자고 린우이를 재촉했다. 린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밀어 내부를 살핀 뒤 마침내 쑤시는 뼈를 뉘일 자리를 찾아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구석의 낡은 철제 소트로 향한 순간 시스템 패널이 갑자기 번쩍이며 켜졌다. 무려 1만 위안이 넘는 시카를 감지해낸 것이다. 헉!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웬 칼 하나가 바닥에 콱 박혀있는 게 아닌가. 시칼의 칼자루만 보일 뿐 칼날 전체가 흙 속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린후이는 이 녹슨 고철 덩어리가 대체 어떻게 1만 위안이나 하는 건지 의아해하며 다가갔다. 그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꽉 쥐고 단숨에 쑥 뽑아냈다. 뚱보가 카메라를 들이밀며 이런 쓰레기도 고철로 팔면 몇 푼은 받겠다고 거들었다. 드디어 진짜 좋을 만한 쓰레기를 찾았다며 낄낄거렸다. 그 사이 린우이는 칼날에 묻은 젓갈색 흙을 자세히 살피다 돌연 손을 파르르 떨었다. 그는 뚱보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바들바들 떨며 이 칼에 묻은 게 대체 뭐냐고 물었다. 이거 설마 진짜 피 아니야? 뚱보가 흠칫하더니 슬며시 다가가 진흙을 쓱 집어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보니 그 붉은 물질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채 축축했다. 뚱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린후이를 끌고 도망가려던 찰나 밖에서 사각사각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덜컥. 1초 뒤 나무문이 활짝 열렸다. 산발을 한 덥수룩한 머리에 중년 남자가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모두가 완전 멘붕 상태로 서로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순식간에 남자가 몽둥이를 집어들고 그들을 향해 풀스윙을 날렸다. 본능적으로 린우이는 쥐고 있던 시카를 치켜들어 남자의 기습 공격을 막아냈다. 챙! 라이브 채팅창에선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시청자들이 미쳐 날뛰고 있었다. 댓글창엔 그 지역 사는 사람 없냐며 빨리 경찰 부르라고 비명이 난무했다. 상황이 진짜 공포 그 자체로 변해버렸다. 도대체 3번 참가자는 어떻게 이리도 재수가 없거나 저주받을 수 있는 거냐며 다들 경악했다. 물론 이 대혼란에 열광하는 시청자들도 있었다. 쓰레기 줍는 걸 보느니 이게 100배는 더 꿀잼이라면서 말이지. 하지만 무대 뒤편 제작진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였다고. 어제 두 번째 검은 비닐봉지가 발견된 이후로 줄곧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니 말이다. 뚱보가 너무 끔찍한 장면은 카메라에 담지 않아서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기 직전이었다고. 그런데 세 번째 봉지가 떡하니 나타나고 참가자들이 쫓기기까지 하다니 불안감이 다시 폭발해버렸다. 스캔들 터져서 프로그램이 박살날까봐 벌벌 떨며 살고 있었단 말이다. 대체 참가자 한 명이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한 트러블을 몰고 다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스태프들은 당장이라도 방송을 끊어버릴 기세로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니오 다친 감독은 심호흡을 하며 팀원들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건 다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일 뿐 촬영엔 지장 없을 거라고 떵떵거렸지. 하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개를 돌려 몰래 혈압약 2알을 삼켰으니 얼마나 평온했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한편 경찰서 회의실 왕정과와 팀원들은 수면 부족으로 눈이 시뻘개진 채 사건을 회의하고 있었다. 마침내 랩실 결과가 나왔다고. 현재 증거로 볼 때 범죄 현장은 외곽의 허자 공동묘지일 확률이 99.9%다. 왕정권은 전원 무장하라고 명령하며 5분 뒤 출동한다고 선언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우당탕탕 난장판이 되었다. 모두가 번개처럼 움직이는 와중 번뜩 무언가 떠오른 왕정과가 젊은 경찰을 부르며 린우이를 감시하고 있었냐고 소리쳤다. 오늘 일찍 경찰서를 나선 뒤 그 녀석들이 대체 어딜 갔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던 거다. 왕정권은 화면을 향해 몸을 쑥 내밀었다. 카메라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분명 뚱보가 그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전력 질주하는 게 틀림없었다. 타다닥! 렌즈는 뒤를 향해 있었고 나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중년 남성의 흐릿한 실루엣이 잡혔다. 그 남자의 실루엣을 본 순간 왕쟁권은 찌릿하고 전율을 느꼈다. 그 모습은 그들이 짠 살인마의 프로파일과 소름 돋게 일치했단 말이다. 그걸 깨달은 그가 조심스레 누군가 위치를 알 수 있겠냐고 물었다. 젊은 경찰이 머리를 깁적이다가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헉! 반장님, 저기 허자 공동묘지 같은데요. 오후에 거기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지형을 보니 아직도 그 근처인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왕쟁권은 어이가 가출해 지끈거리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장장 30초 동안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한숨과 함께 손을 저으며 물류팀 격리나 부르라고 했다. 포상금 서류나 준비해서 합류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촉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 두 녀석을 쫓는 남자가 바로 그 살인마가 확실하니까. 같은 시각 공동묘지 뒤편 숲속은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추격자는 자비라곤 일도 없이 무려 30분이 넘도록 쉬지 않고 그들을 쫓고 있었다. 린후이는 헉헉거리며 달렸다. 아니 칼등으로 한 대 툭 쳤다고 저렇게까지 끈질기게 쫓아올 일이냐고. 뒤에서는 뚱보가 헐떡이며 린후이에게 제발 좀 같이 가자고 이대로 산길에서 뻗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뚱보는 양심이 있으면 카메라 좀 같이 들자고 애원했다. 린후이는 진짜 멈춰서 친구를 도와야 하나 순간 망설였다. 그 순간 뒤에서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남자가 우뚝 멈춰 뒤를 돌아보니 웬 아주머니가 삽을 들고 서 있고 중년 남자는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는 게 아닌가. 드디어 잡았다고 선언한 아주머니는 자기가 도우신 체육팀 출신이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감히 내 남편 제사상을 훔쳐간 놈이 누구냐고 윽박질렀다. 린후이는 살기등등한 아주머니를 보며 꿀 먹은 반저리가 됐고 오해가 단단히 생겼음을 깨닫자 이마에서 식은땀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빛의 속도로 200위안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치며 이건 다 오해고 우리는 그저 쓰레기를 주우러 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발 이 돈으로 영감님 새 제사 음식을 사시라며 싹싹 빌었다. 저녁이 되자 허자 공동묘지 입구에는 길게 줄지어 선 차들이 도착했다. 사건 소문이 쫙 퍼져서 공항국은 물론이고 카메라를 짊어진 미디어 기자떼가 묘지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무덤 뒤쪽 작은 숲속 판잣집 입구에 선 왕젠코의 얼굴은 어떤 감정인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포커페이스였다. 겸손함도 기쁨도 없는 묘한 표정으로 떡하니 서 있었던 거다. 솔직히 린후이는 그냥 멘탈이 나간 상태였다. 그 중년 남자가 진짜 용의자가 맞다고 확인됐으니 말이다. 길게 신문할 필요도 없었다. 그 남자는 경찰을 보자마자 엉엉 울며 자백을 시작했고 제발 그 아주머니만 자기한테서 떼어달라고 빌었다. 현장 수습이 끝난 후 왕젠권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우리 콤비에게 다가왔다. 대체 왜 쓰레기 줍기가 묘지까지 오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도대체 여기서 뭘 찾을 작정이었냐고 물었다. 버려진 유골함이라도 줄 셈이었냐? 다른 경찰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를 감지한 린후이는 현명하게도 얌전히 고개를 푹 숙였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마이크를 든 기자떼가 돌진해 오며 누구 하나 스포트라이트를 피할 틈을 주지 않았다. 왕젠과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얼굴에 마이크들이 쑥 들이밀어졌고 기자들은 도시를 뒤흔든 잔혹한 사건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윗선에서 일주일 안에 해결하라고 했는데 단 이틀 만에 끝냈다고 짚어내면서 말이다. 그 엄청난 효율의 비결이 대체 뭐냐고 캐묻기 시작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사건을 돌파한 이유를 알려줄 수 있냐? 오늘의 성공적인 체포가 다 계획된 거냐며 질문이 끊임없이 날아왔다. 어젯밤의 쓰레기통 작전과 연관이 있는 거냐고 묻는 둥 난리도 아니었다. 그걸 지켜보던 왕젠코의 입가가 소리 없는 빡침으로 파르르 떨렸다. 이 기자 녀석들 심장을 팍팍 찌르고 있잖아. 아니, 쓰레기 줍는 두 녀석이랑 마주쳐서 사건이 해결됐다고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겠냐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한 왕젠권은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둔너댔다. 갑자기 군중 속의 한 기자가 헉하고 알아보는 소리를 내더니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진 채 린후이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3번 참가자 린후이 아니냐며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쓰레기 줍다가 또 사람 시체 조각이라도 밟은 거냐며 캐물었다. 갑작스러운 관심 폭발에 린후이는 완전히 당황했다. 하지만 그가 대답을 쥐어짜 내기도 전에 뚱보가 앞으로 쓱 나서며 상황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다. 마이크를 향해 선뚱보는 자신을 린후이의 전속 카메라맨 춘예농이라고 소개하며 질문은 자기한테 하라고 기자들에게 선포했다. 범인과의 숨막히는 조우를 전부 찍어놨다고 떵떵거리더니 고화질 리플레이를 보고 싶으면 당장 우리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라며 호객행위를 했다. 뚱보는 린후이에게 찡긋 윙크를 날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찡긋! 그제야 린후이는 라이브 방송 인기도가 대회의 핵심 평가 항목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하! 이렇게 수많은 기자가 깔린 마당에 이 노출도야말로 우승을 굳히기 위한 완벽한 치트키였다. 당연히 사람들은 왕젠거를 팽개치고 이 두 사람에게 와르르 몰려들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제작진 백스테이지 사무실의 데이터가 그야말로 폭발하기 시작했고 스태프들은 입을 떡 벌렸다. 조수가 감독을 애타게 부르며 3번 방 시청자 수가 5만을 돌파했고 리노이 방송이 떡상하면서 지금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고 소리쳤다. 심지어 실시간 검색어까지 장악해버렸다. 이 프로그램 그야말로 초특급 대박이 난 거다. 리오 다틴 감독은 백스테이지 데이터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저예산 프로그램이 이런 성과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는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기분으로 스파 심호흡을 했다. 고통의 원인은 당연히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가 우주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 저 3번 참가자 녀석은 쓰레기를 줍는 대신 경찰서 현상 수배범을 싹쓸이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환희는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폼이 올랐다는 거다. 최고라고. 그는 스태프에게 리누이한테 연락해서 기분 전환 삼아 진짜 고철 좀 찾으라고 은근슬쩍 귀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들 밥그릇을 계속 뺏을 순 없잖아. 안 그랬다간 자기가 경찰서로 차 한잔하러 불려갈지도 모른다며 덜덜 떨었다. 리오 다틴의 말을 들은 스태프들은 푹하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다시 공동묘지 왕쟁과의 살기 어린 눈빛을 받으며 리누이가 덜덜 떨며 1만 위안의 포상금을 받아드는 것으로 이 사건은 해피엔딩을 맞았다. 근처에서 대기 타던 묘지 관리인이 우리 콤비를 입구까지 엄청나게 살갑게 에스코트했다. 그는 리누이에게 당신들이 이미 방송 중만 아니었다면 내가 당장 스카우트했을 거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묘지를 대변하듯 그는 단 하루 오후 만에 수십 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묘지치고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업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언제든 여기서 다시 쓰레기를 줍고 싶다면 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관리인의 기분은 그야말로 날아갈 듯이 째져 있었다. 오늘 하루 판매량만 해도 1년치 실적이랑 맞먹을 정도니까. 묘지 문 앞에서 관리인은 여전히 리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폭풍 칭찬을 쏟아내더니 경비원들이 언제든 알아보고 대환영할 수 있게 입구에 붙여둘 사진까지 이미 찍어놨다고 털어놓는 게 아닌가. 대화가 갈수록 저세상 텐션으로 흘러가자 리누이는 예의 바르게 몇 마디만 얼버무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뚱보를 낚아채 도망쳤다. 터덜터덜 길을 걷는 두 사람 사이엔 평소답지 않은 무거운 침묵만이 맴돌았다. 1만 위안 포상금을 획득했어도 기뻐할 틈조차 없다고. 리누이 짱, 방금 제작진한테 테마 이탈 경고를 받아버린 참이다. 머리를 벅벅 긁으며 좌절. 대체 어디서 찐쓰레기를 주워야 한단 말이냐? 그 옆에서 뚱보짱은 하하하고 깊은 한숨만 푹푹. 솔직히 이틀 동안 굴러보니 쓰레기 줍기보다 범인 잡기가 100배는 꿀잼이었다고. 찐쓰레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지독한 불운의 연속. 테마 복귀가 최대 난제로 떠오른 순간 번쩍 뚱보짱의 두 눈이 빛났다. 쓰레기가 넘쳐나는 곳을 안다며 리누이에게 속삭이는 뚱보짱. 우리 삼촌이 쓰레기 매립지에서 일하거든. 작업복만 입으면 잠입 쌉 가능. 하지만 삼촌 잘리니까 절대 비밀이야. 그렇게 새로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말을 듣고 뚱보짱을 멍하니 바라보는 리누이. 시선이 카메라로 향하며 입가가 실룩실룩. 순간 뇌 정지. 대체 뭐라고 태클을 걸어야 해? 매립지를 털자는 천재적인 발상을 칭찬할까? 아니면 극비 작전을 동네방네 떠든 멍청함을 칭찬할까? 이대로라면 제3자만 아는 게 아니잖아. 무려 3만 명이 뚱보 삼촌의 직장을 알아버렸다고. 지금 전 세계 생방송 중이잖아. 이 바보 녀석아. 제발 눈치 좀 챙길 수 없냐고. 리누이는 한숨을 쉬며 뚱보짱의 어깨를 툭. 삼촌 잘리기 전에 포대기나 사러 가자. 기회가 있을 때 뽕을 뽑아야 한다고. 가즈아. 잠시 후 홀쭉이와 뚱뚱이가 포대기 100개를 둘러매고 매립지로 맹렬히 돌진. 슝. 어마무시한 스피드. 한편 청도 쓰레기 처리장. 아침 수거된 쓰레기를 보며 분류원들은 단체 멘붕.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경악스러운 표정. 어젯밤 도시에 무슨 난리가 났길래 쓰레기가 이 모양이야? 너무 반짝반짝 깨끗하잖아. 돈 될 만한 건 단 하나도 없었다. 완전 텅텅. 몇 시간째 수거 중인데 돈 될 게 하나도 없어. 일꾼 아저씨의 격렬한 불만 폭발. 오늘 쓰레기는 무조건 단단히 잘못됐다고. 누군가 라우류 아저씨를 휙 돌아보며 물었다. 조카 녀석 있지 않아? 그 쓰레기 줍기 예능 카메라맨 말이야. 걔네가 우리 밥줄 다 끊어놓은 건지 당장 물어봐. 끄덕. 라우류 아저씨도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라면 하루에 몇십 위안어치는 거뜬히 건졌을 텐데. 오늘은 싹 다 털렸어. 먼지 한 톨 안 남았다고.
전화를 할까 말까 땀을 삐질 흘리던 찰나. 따르릉 주머니에서 울리는 요란한 벨소리.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완벽하군. 폰을 꺼내보니 진짜 조카 녀석이었다. 통화 종료. 라오류 아저씨는 매립지 입구로 후다닥 달려가 우리 콤비와 접선. 아저씨를 보자마자 리누이와 뚱보짱은 묘지산 과일을 뇌물로 쳐 작전을 털어놓았다. 과일을 덥석 받은 삼촌. 적극 협조 모두 온. 어차피 오늘 쓰레기는 텅텅 비었으니 맘껏 털어봐. 과일은 동료들이랑 나눠 먹으마. 이러면 아무도 태클 못 걸겠지. 완벽한 거래 성립. 짠! 작업복 장착 완료. 리노이와 뚱보짱이 매립지에서 빡세게 구르는 동안 라오류는 사무실로 슝! 훈훈하게 동료들과 과일을 나누던 그때 기나 누군가의 비명이 평화를 산산조각 냈다. 다시 매립지 안 쓰레기 산에 쭈그려 앉은 리노이와 뚱보짱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 여긴 너무 깨끗해. 마치 멍멍이가 싹싹 핥고 지나간 수준이잖아. 30분이나 팠는데 고철 조각이 하나 없다니 말도 안 돼. 100위안이나 주고 산 포대기를 보니 리노이 짱의 멘탈이 바사삭. 갑자기 이 말을 탁 치는 뚱보짱. 우리가 파고 있는 이 쓰레기 자체가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다. 알고 보니 어젯밤 쓰레기는 경찰들이 증거 찾느라 밤새도록 탈탈 털어버린 녀석들. 돈될 만한 건 경찰 아저씨들이 싹쓸이했을 게 뻔하다고. 그 말을 들은 리누이 질끈. 진작 눈치채지 못한 멍청함에 땅을 쳤다. 솔직히 왕진꼬 대장님, 범죄 증거 찾는 건 서툴러도 매립지 청소 하나는 우주 최강. 리노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뚱보짱을 노려봤다. 과일도 바치고 포대기도 샀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갈 순 없잖아. 계속 파보자고. 이만한 쓰레기 산이 완전 텅 비었을 리 없어. 우리 삼촌은 쪼가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뚱보짱의 강력 어필. 결국 운명에 순응한 두 사람. 꼬마 삽을 들고 거대한 쓰레기산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 영차, 깡. 갑자기 들려오는 날카로운 쇳소리. 리노이의 사비 쓰레기 덤이 깊숙이 묻힌 쇳덩이에 부딪혔다. 빙고. 뚱보짱이 카메라를 들고 빛의 속도로 소날같이 달려왔다. 희망의 눈빛 반짝반짝.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 삼촌 땡땡이 치는 습관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자랑스러운 외침. 화장실 갈 때도 농땡이 치는 양반인데 찌끄레기가 없을 리가. 드디어 감격스러운 첫 고철 발견. 우오우. 삽끝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뚱보짱의 얼굴엔 흥분이 폭발. 리노이도 덩달아 의욕 활활. 파워 삽질 개시. 타다다다. 페트병 따위랑은 차원이 다른 값비싼 고철이니까. 몇 번을 파내도 끄떡없는 걸 보니 이건 무조건 초특급 대물이다. 산기슭에 쭈그려 앉은 녀석들을 발견한 라오류 삼촌이 슬렁슬렁 다가왔다. 호기심에 구경하던 중 작은 구덩이에서 녹슨 뾰족한 금속 끝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둥. 오, 운수 대통인데? 아저씨의 감탄 발사. 너희 운 짱 좋다. 지금 쓰레기 산이 쌓이기도 훨씬 전에 묻힌 녀석 같은데? 계속 파봐. 사이즈가 장난 아닌 것 같아. 아저씨의 열렬한 버프 응원. 전문가의 인정을 받자 리노이의 표정은 미친 듯이 달아올랐다. 후끈후끈. 이건 무조건 대박이야. 손바닥에 침을 퇴번고는 괴력을 다해 삽질. 으쌰 파던 중. 우뚝. 갑자기 뚱보짱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멈칫. 어라, 왜 이 녀석한테 날개가 2개나 달려있지? 뚱보의 동공지진. 리노이도 갸우뚱했지만 상주 전문가 라오류는 진짜로 흥분 게이지 맥스. 짬바 평생에 이런 게 발굴되는 건 생전 처음 본다고. 대박 사건. 잠깐 스톱. 내가 애들 더 데려와서 이 거물 녀석을 꺼내주마. 잠시 후 동료들을 우르르 몰고 돌아온 라오류 삼촌. 삽으로 무장한 일동. 매립지 바닥에 거대한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전원 돌격. 엄청난 속도로 파내려갔지만 녀석의 대가리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경악. 고철이 아니잖아. 타원형 탄두. 맙소사. 폭탄이잖아. 늘 그렇듯 리누이의 운빨이 또 한 번 기상천외한 방향으로 튀어버렸다. 펑! 그 사과를 먹는 게 아니었어. 청도의 이 구역이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다들 알잖아. 라오류의 폭풍 후에 다들 튀어. 저 멀리 떨어져. 삼촌의 다급한 사자우. 전봇대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건 미친 거 아니냐고? 누군가의 절규. 터지면 하늘로 더 높이 날아갈 뿐이잖아. 이 바보야. 흙 속에서 빼꼼 고개를 내민 탄두를 보자. 군중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 아수라장. 리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전봇대 뒤에 숨었다. 멘탈 완전 붕괴. 고철을 원했다고. 진짜 폭탄 말고. 길이가 최소 2m는 돼 보이잖아. 미쳤냐고. 설상가상으로 대가리가 파헤쳐진 뒤에야 시스템 알람이 띠링하고 울렸다.
경고치고는 너무 늦었잖아. 이 망할 시스템아. 이미 싹 다 파내버렸다고.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쩌죠? 경비국에 신고해야 하나? 그 말을 들은 린후이가 이마를 탁 쳤다. 표정이 순식간에 환희로 바뀌었다. 당장 전화해. 그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왕정거 대장의 이름을 외쳤다. 누군가 재빨리 전화를 꺼내 들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동안 뚱보가 다가가 삼촌을 쿡 찌르며 후회로 가득 찬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곧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았는지 조용히 물었다. 삼촌, 그 사과 아직 남았어. 한편 생방송 시청자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 우우,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란 걸 직감한 것이다. 이 시간 동안 쓰레기 줍는 걸 지켜본 끝에 드디어 대박이 터졌다. 환호하는 이들도 있었고 멍하니 어리둥절한 이들도 있었다. 분리수거장에 어떻게 폭탄이 있을 수 있지? 한 시청자가 이 나라엔 이런 불발탄이 의외로 흔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어릴 때 아버지가 불발탄 위에서 놀게 했다고 주장했다. 솔직히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게 기적일 지경이다. 채팅창은 벌써부터 이 녀석들이 또 사고 쳤다는 걸 알았을 때 왕 대장이 지을 표정을 기대하고 있었다. 다시 청도 경비국, 왕정거와 그의 팀은 이틀 밤낮을 꼬박 세우며 일하고 있었다. 다들 벽에 기대어 걸어야 할 정도로 녹초가 되어 있었다. 다행히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왕정권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팀원들을 보며 손뼉을 쳤다. 조금만 더 버텨라. 간단한 요약만 끝나면 쉴 수 있다고 약속했다. 과정은 엉망이었지만 사건 해결 속도만큼은 윗선들을 흡족하게 했다. 내일부터 교대로 쉰다. 그가 선언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캘 하고 열렸다. 한대원이 문틀에 기대어 왕정거에게 소리쳤다. 린후이가 분리수거장에서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쓰레기를 줍다가 폭탄을 파냈다는 것이다. 헉!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웬일인지 그 폭탄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 향까지 피워놓고 말이다. 왕정거의 혈압이 순식간에 수직 상승했다. 빠직! 폭탄의 향을 피우다니 제정신이 밝힌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소방대와 폭발물 처리반에 연락하라고 포효하며 선언했다. 모든 휴가는 공식적으로 취소다. 당장 분리수거장으로 출동해. 순식간에 경비국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요란해졌고 경찰차들이 긴급 출동하기 시작했다. 삐용삐용 경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하나둘씩 쏜살같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입구에 앉아있던 친영감이 고개를 내밀고 턱을 어루만졌다. 그 두 녀석이 곧 돌아오겠군. 그는 녀석들이 올 때를 대비해 소고기나 좀 시켜놔야겠다고 중얼거렸다. 여학생 기숙사를 지키던 자신의 전설적인 시절을 들려줄 참이었다. 분명 입을 떡 벌리며 경외할 것이다. 영감이 배달 전화를 거는 사이 다시 쓰레기 산 린후이와 뚱보가 폭탄의 코앞에 서 있었다. 반쯤 먹다 남은 사과 3개를 제물로 바치고 아주 진지하게 절을 하고 있었다. 참으로 가관이었다. 폭탄을 숭배하는 꼴은 난생 처음 보는 늙은 유아. 사람들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지켜봤다.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건지 궁금했다. 부드러운 폭발. 한 남자가 늙은 유를 돌아보며 물었다. 당신 조카들 어릴 때 무거운 문에 머리라도 찧은 거 아니오? 늙은 유도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동의했다. 무덤에서 성공적으로 쓰레기를 주워오는 놈들은 평생 본 적이 없었다. 그 남자는 늙은 유에게 입 다물라며 반박했다. 그 자연사한 새빨간 사과를 가장 많이 주워 먹은 게 누군데. 한마디로 저주받은 과일을 둘러싼 기괴한 말다툼이었다. 옥신각신하는 사이 드디어 경비국 차량들이 도착했다. 끼익! 왕정과가 팀을 이끌고 빠른 걸음으로 무리를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분명 경찰들인데 다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는 게 아닌가. 늙은 유는 잠시 침묵하더니 앞으로 나서며 팩트 폭격을 날렸다. 당신들 방금 자이언트 판다 대회라도 다녀왔소? 왕정권은 극도의 피로감에 이를 꽉 악물고는 그저 손을 휘저으며 피곤한 눈으로 두발성쟁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린후이와 뚱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두 사람을 쏘아보았다. 지그시. 하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작업자들은 조용히 입을 틀어막고 길을 비켜주었다. 왕정권은 구덩이 쪽으로 팀을 이끌었고 제물로 바쳐진 사과 3개를 뻥 걷어차 버렸다. 과일 따윈 무시한 채 대원들을 돌아보며 모두 진압복을 입으라고 명령했다. 쓰레기 산을 치울 때 조심해라. 이윽고 폭발물 처리반과 소방대가 도착했고 합동팀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는 혹독한 작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폭발물 처리 전문가들은 곧 묘한 점을 눈치챈다.
경비국 대원들이 어디서 났는지 커다란 자루를 들고 묘한 열기로 작업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손엔 자루, 다른 한 손엔 삽을 쥐고 수상할 정도로 미친 듯이 무언가를 주워 담고 있었다. 슈슈. 폭발물 처리반 대장은 넋을 잃고 말았다. 이곳의 전문가는 자기 팀인데 이 미쳐 날뛰는 경찰들에게 완전히 속도에서 밀리고 있지 않은가. 그는 부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경찰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멍 때리고 있어? 당장 속도 올려. 절대로 질 수 없었다. 흐오. 마침내 하늘의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그 거대한 쓰레기 산이 전부 치워졌다. 구덩이 바닥에 있는 낡고 녹슨 폭탄을 내려다보며 왕정권은 발굴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휴. 그는 리누이와 뚱보에게 다가가 침착하게 말했다. 위험한 작업은 전문가들이 맡을 테니 그만 가봐. 국에서 1만 위안의 포상금도 지급할 거라고 덧붙였다. 오. 한편 스튜디오의 니오 다이덴 감독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내 방송에 진짜 폭탄이라니 이게 말이 돼? 방송을 끊을까 생각했지만 폭발적으로 치솟는 시청자 수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다. 게다가 녀석들을 탈락시킬 마땅한 명분도 없었다. 엄밀히 말해 버려진 폭탄도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 쓰레기 줍기 범주에 속했다. 그를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건 녀석들의 수익이었다. 이틀 만에 무려 2만 위안이라니. 쓰레기를 주워 하루에 1만 위안씩 버는 건 애초에 프로그램의 취지가 아니었다. 다른 참가자들도 녀석들을 따라한다면 프로그램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니오 다이덴은 이 모든 상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다시 경찰서, 서류 작업을 마친 리누이와 뚱보는 경비실에서 친 영감과 함께 소고기를 뜯고 있었다. 우물우물. 한 경찰관이 포상금을 들고 올 때까지 둘은 앉아서 여학생 기숙사를 지키던 영감의 전설적인 무용담을 듣고 있었다. 경찰관은 왕정과의 이별 선물이라며 버스표 2장도 건네주었다. 입구에 선 두 사람은 아쉬운 듯 작별 인사를 손을 흔들었다. 표를 꽉 줄 채 리누이는 이렇게 활기찬 곳을 떠나려니 기분이 묘했다. 뚱보는 입술을 썰룩거리며 찰진 욕설을 내번더니 결국 린후이를 끌고 경비국을 떠나 다시 길을 나섰다. 그렇게 두 여행자는 마침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뚱보가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피며 투덜거렸다.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잘 수 있는 거야? 그는 목적지가 모모시이며 128시간짜리 여정이라며 린후이에게 푹 쉬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린후이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했다. 夸광! 5일짜리 여행이라니 이건 세상 끝으로 유배 보내는 거나 다름없잖아. 프로그램 기간이 고작 15일인데 그중 3분의 1을 버스에서 보내는 건 수익의 치명타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모시로는 절대 갈 수 없어. 시 경계를 벗어나는 즉시 내려야만 한다. 한편 경비국에서는 왕정과가 무척이나 흐뭇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앉아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는 옛 동창에게 두 녀석이 확실히 버스에 탔는지 확인해 준 것에 감사하며 농담까지 던졌다. 버스 문을 아예 용접해버릴 순 없나?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전화를 끊은 그는 마침내 그 녀석들을 진짜로 떨쳐냈다는 사실에 환호했다. 아싸, 녀석들이 모시에서 돌아올 생각쯤 할 때면 프로그램은 이미 끝났을 거라고 계산한 것이다. 크아하. 하지만 그가 자신의 천재적인 계획에 취해 있을 때 똑답 하는 소리와 함께 직원이 새로운 지시를 들고 들어왔다. 윗선에서 청두 경비국의 외곽과 관련된 특별한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헉! 군부대가 3일간의 황무지 훈련을 끝마치고 경찰서에 전장 청소 지원을 요청한 모양이었다. 왕진과 대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 우리 경찰이 이런 일을? 그는 다른 경찰서도 참여하는지 캐물었다. 직원은 머뭇거리며 시선을 떨궜고 이 뻘쭘한 상황의 진실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호출된 건 오직 그들뿐이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 처리에 통달한 전문가들이라고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 그 순간 왕진과의 이성계가 와장창 박살나버렸다. 한편 우리의 콤비는 버스 안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옥신각신 끝에 버스가 떠나기 직전 청도 경계의 끄트머리에서 기적적으로 하차 성공. 린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뚱이에게 말했다. 기사 녀석, 우릴 묶어두려는 경찰 끈앞풀이 분명해. 그는 메인 도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애초에 프로덕마주의에게 황무지야말로 보물창고 아니겠는가. 게다가 린후이는 무려 128시간이나 버스에 갇혀있을 생각이 1도 없었다. 그건 진짜 너무 가혹하잖아. 그리하여 우리의 두 여행자는 자루를 짊어지고 거친 황야로 힘차게 진군했다.
그들이 황무지에 들어서자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조롱으로 도배되었다. 이 둘은 진짜 기상천외한 길만 골라간다니까. 저딴 곳에 주울 쓰레기나 있겠냐며 차라리 공사장이 100번 낫겠다고 시청자들은 수군거렸다. 시청자들은 1번 참가자를 언급했다. 그는 밤에 고철과 맥주병을 싹쓸이하려고 아침 내내 공사장에서 공짜로 일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룻밤 만에 자루 몇 개를 가득 채우는 그 엄청난 수확량에 당장 넉마주의를 시작하고 싶다는 시청자가 속출할 정도. 하지만 당연하게도 리노이의 압도적인 수익을 따라올 자는 없었다. 한유비가 이 사람이 그 폭탄 찾은 리노이냐? 라고 묻자 다른 시청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그의 연락처를 미친 듯이 수소문했다. 그 시청자는 무덤에 놓인 사과까지 털어가는 걸 보니 리노이가 자기 가문에 원한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농담을 던졌다. 우승을 향한 그의 집념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 한편 광활한 황무지를 2시간 넘게 걷다 완전히 방전되어버린 리누이와 뚱이. 그들은 마침내 작은 숲에 멈춰서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했다. 리누이가 뚱이에게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보라고 재촉했다. 뚱이가 폰을 꺼내 화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경로를 확인한 뚱이는 대형 사고임을 직감하고 애초에 리누이의 헛소리를 믿는 게 아니었다며 피눈물을 흘렸다. 이 황무지는 말 그대로 폐기물 하나 안 떨어져 있는 완벽한 불모지였던 것이다.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리누이도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빠꾸는 절대 없다. 성도로 돌아가는 것만 빼면 어디든 갈 테다. 그는 뚱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무조건 전진하자고 박박 우겼다.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에 보물 하나 없다는 건 절대 말도 안 된다며 뚱이를 설득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우웅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자동차 바퀴만 한 소형 드론이 짙은 흑연을 뿜어내며 그들 머리 위 나무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캐! 하는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불꽃, 폭발한 기체의 금속 부품들이 그들 눈앞에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뚱이는 넋이 나간 채 자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리노이에게 신의 축복이라도 받은 주둥이냐고 물었다. 리노이 역시 어안이 반반에 할 말을 잃었다. 린후이는 뻘쭘하게 코를 극적이며 이것도 고철로 쳐주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어차피 산산조각난 마당에 주워간다고 무슨 문제라도 생기겠어? 잠시 후 두 사람은 바닥에 파편을 남김없이 싹쓸이했고 심지어 작은 불을 피워 구리 반 파운드까지 알뜰하게 건져냈다. 돌연뚱이가 비명을 지르며 까맣게 탄 드론 외장을 린후이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당장 이것 좀 봐봐. 드론 케이스를 받아든 린후이의 시선이 아래를 향했고 모든 것을 뒤바꿀 작은 인쇄 문구에 눈이 꽂혔다. 그 문구는 바로 서부정구 정찰부대 드론 1년 번호였다. 린후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새까만 잔해의 더미를 멍하니 응시했다. 심장 언저리에 오싹한 한기가 쫙 퍼져나갔다. 비록 그들이 드론을 격추한 건 아니지만 금속을 뽑아내겠다고 부품을 불태운 장본인은 바로 그들이었다. 겉면을 제외하고 금속이 밝힌 플라스틱 조각은 하나도 남김없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기나긴 침묵 끝에 뚱이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씁쓸한 위로를 건넸다. 뚱이는 감옥에 들어가면 자주 면회 가겠다며 리노이를 안심시켰다. 군용 기물 파손죄는 대략 징역 3년감이었다. 뚱이는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면회 가겠다는 인심까지 썼다. 이 말을 들은 리노이는 혼비백산하여 뚱이의 폰을 확 낚아챘다. 그는 당장 청도 경찰서에 전화해 이건 순전한 사고였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회선은 굳게 막혀 통화 중일 뿐이었다. 한편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광기 어린 댓글들로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다. 시청자들은 꿀잼각이 잡히자마자 방송이 터지게 생겼다며 탄식을 쏟아냈다. 우리의 주인공이 쓰레기 하나 제대로 못 팔아보고 감방으로 직행하게 생겼으니 말이다. 한 시청자는 경찰에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는다며 다들 신고 전화 돌리느라 바쁘냐고 물었다. 맙소사, 전 시청자가 동시에 그들을 신고하려던 참이었다. 프로그램 무대 뒤편, 니오 다틴 국장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책임자로서 그는 자기도 독박을 쓸 거란 사실을 뼈저리게 직감했다. 그 역시 콩밥을 먹게 될 것이라 100% 확신했다. 멍한 상태로 폰을 꺼내 전화를 건 그는 아내에게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고 신신당부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 비상금을 숨겨뒀다고 털어놓기 시작했다. 변기 및 구멍을 시작으로 비상금 은닉처를 줄줄 읊어댔다. 침대 및 마룻바닥, 거실 천장 패널 뒤, 발코니 에어컨 안까지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심지어 이웃집 침대 머리맡 뒤에 숨겨둔 것까지 자백했다. 같은 시각 왕진과 대장은 장비를 챙긴 대원들과 함께 출동 중이었다. 차에 앉은 그는 심호흡을 3번 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쓰레기 줍기에 재능이 뛰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 아니겠냐며 스스로를 세뇌했다. 경찰서 실적 올려주는 효자 노릇이라 치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겨우 평정심을 되찾은 순간 주머니 소폰이 징징 울려댔다. 화면을 확인해보니 뚱이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뜬금없는 방해 공작에 대한 사과와 함께 매우 난처한 질문이 이어졌다. 드론을 주었는데 경찰서에서 가져가겠냐는 내용. 심지어 일련 번호가 적힌 정구사령부 소속이라고. 왕진권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이다가 이를 빠득 갈며 라이브 방송을 틀었다. 화면을 쓱 본 순간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다. 세상에, 라이브 방송 속 위치는 상부에서 청소하라고 명령한 바로 그 전장이었던 것이다. 왕진권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심지어 자기 부하들도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출동 부대는 이제 막 기지를 떠났는데 이 두 녀석은 벌써 고지를 선점해버렸다. 경찰서 안에 첩자라도 있는 게 아닐까? 안 그러면 매번 이딴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 자네 수색이든 범인검거든 심지어 전장 청소까지 이 콤비가 늘 한 발 앞서 도착했다. 솔직히 이쯤 되면 소름 돋는 패턴 아니냐고. 왕진권은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의심에 늪으로 빠져들었다. 한편 황량한 숲속 뚱이는 린후이를 바라보며 애써 위로를 건넸다. 쫄지 말라고 린후이를 달랬다. 린후이가 쫄아서 왕 대장에게 전화를 못 걸자 뚱이가 대신 문자를 보냈던 것이다. 게다가 시청자들이 흥미로운 정보를 던져주고 있었다. 며칠 전에 군대가 여기서 훈련을 했다는 소식. 드론은 훈련용 폐기물이 분명하니 별일 없을 거라는 것. 그 말을 듣자마자 린후이는 뚱이의 폰을 뺏어 들었다. 경비원 친할아버지라는 시청자가 댓글을 연달아 달고 있었다. 드론은 단순 훈련용 폐기물이니 뒤로 몰래 팔아치우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반납하면 포상금까지 빵빵하게 챙길 수 있다고. 회수 가치가 높을수록 포상금도 수직 상승한다는 꿀정보. 그 유저의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경찰서 쓰레기통 사진임을 단박에 알아챘다. 이건 틀림없는 경찰서 경비원 친 영감님이었다. 영감님이 직접 하는 말이라면 이 계획은 100% 확실해. 린후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흥분에 찬눈을 번쩍인 린후이가 뚱이를 올려다보며 선포했다. 진짜 일거리 하나 제대로 잡았다. 그 후 그는 뚱보를 이끌고 황야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더 캐내려 땅을 갈퀴로 긁으며 걸고 또 걸었다. 꼬박 1시간이 지났건만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엄청난 중노동에도 뜻밖의 수확은 있었으니 갈퀴로 어찌나 잘 파뒤집었는지 비만 한번 오면 당장 농사를 지어도 될 정도였다. 이상하게도 시스템은 린에게 단 한 번의 힌트조차 주지 않았다. 이 녀석 고장 난 거 아니야? 낙담한 그가 땅에 갈퀴를 캐 내리친 순간 엄청난 파공음과 함께 두 손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뚱보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곤 찌그러진 갈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녀석은 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제발 솔직히 말해달라고 외쳤다. 형님, 솔직히 몸에 금속 탐지기라도 숨기고 있는 거 맞죠? 뚱보는 대답도 듣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작은 삽으로 푹푹 땅을 파기 시작했다. 린후이도 곁에 쭈그려 앉아 지켜보았고 이내 흙 속에서 둥근 물체가 쑥 뽑혀 나왔다. 뚱보는 그만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다. 으아아, 그건 바로 수류탄이었다. 진흙탕 속에서 완벽하게 온전한 폭발물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린후이는 꿀꺽 침을 삼켰다. 도대체 왜 이런 허허벌판에 수류탄이 묻혀있는 거냐고? 행인이나 범죄자라도 이걸 발견했다간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날 게 뻔하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엄청난 공경에 처하는 거 아니야? 린후이는 재빨리 수류탄을 자루에 쑤셔넣고는 뚱보에게 계속 파라고 재촉했다. 흙 밑에 더 많은 게 숨겨져 있는 게 분명했다. 린후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심스레 흙구덩이를 파헤쳤고 뚱보 역시 미친 듯이 파내려갔다. 30분 후 두 사람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 완벽한 상태의 수류탄 수십 개를 발굴해냈다. 당연히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도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채팅창은 발칵 뒤집혔고 다들 저게 영화 소품이 아니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일부는 최근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그럴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 황야는 예전 군사훈련장이었어. 저건 무조건 진짜라고. 몇몇 시청자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린후이에게 카메라 앞으로 들어봐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진짜 수류탄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며 폭발물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안달이었다.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한계치까지 치솟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 전장 청소 방송을 보는 게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 말이다. 곧이어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시청자 수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순식간에 시청자 수 50만 명을 가볍게 돌파해버렸다. 하지만 방금 상부의 전화를 받은 왕진과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지역 사령관들이 정규 수색대 대신 듣보자 고물상 2명이 공개 방송에서 전장을 청소하고 있는 이유를 캐물었던 것이다. 왕진권은 너무 초조한 나머지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그저 제 시간에 청도 외곽에 도착하기만을 바라며 운전사에게 밟으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한편 도시 반대편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다른 참가자들이 시청자들이 증발해버리는 기현상을 눈치챘다. 그리고 곧바로 그 이유를 알아냈다. 팬들이 전부 3번 방송으로 싹 빠져나갔던 것이다. 상황을 파악한 다른 참가자들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쓰레기나 뒤지는 게 어떻게 수류탄 캐기와 비빌 수 있겠어? 한 참가자가 이를 꽉 깨물고는 그 황야가 어딘지 정확히 안다고 소리쳤다. 바로 자기 고향 마을 근처였던 것이다. 우승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여기서 죽치는 것보다 탄피 몇 개 줍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했다. 나랑 같이 갈 사람? 그의 외침에 모두가 만장일치로 화답했다. 단 1분 만에 매립지는 그야말로 텅 비어버렸다. 참가자들은 시간을 아끼겠다며 며칠 동안 모은 피 같은 돈까지 싹 다 집어모았다. 솔직히 말해 그들의 절박함은 감탄이 나올 지경이었다. 쓰레기차를 빌린 그들은 굉음을 내며 외곽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 난리통을 본 동네 고물상들은 더 끝내주는 보물창고가 터졌다고 확신했다. 그들도 장비를 챙겨들고 벌떼처럼 트럭 뒤를 맹렬히 뒤쫓았다. 가는 길에 마주치는 모든 전문 고물상들이 이 거대한 행렬에 합류했다. 한편 제작진 사무실, 니오다티는 경찰에 자수할 결심으로 짐 싸기를 마친 참이었다. 제발 선처만 해달라고 빌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막 떠나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캐 하고 열렸다. 조수가 엄청난 일이 터졌다며 당장 나와보라고 악을 썼다. 리노이가 드론을 찾았던 황야가 옛 군사훈련장이라는 소식에 인터넷이 발칵 뒤집힌 것이다. 어차피 청소될 예정이었던 곳인데 지금 개나 소나 다 거기로 몰려가고 있다고요. 참가자 전원이 황야로 맹질주 중이고 공안국도 출동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동네 마트의 갈퀴랑 갈퀴는 벌써 싹 다 동이 났대요. 니오다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공안국까지 나섰다면 이건 범죄가 아니잖아.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자신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참가자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스태프들과 함께 뛰쳐나간 그는 백스테이지 모니터에 비친 기상천외한 광경을 목격했다. 아직 건축 폐기물을 뒤지는 몇몇 나고자를 제외하고 남은 참가자 전원이 쓰레기차 한 대에 빽빽하게 타 있는 게 아닌가. 그들 뒤로 몰려든 인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백 명의 거대한 행렬이 그 뒤를 쫓고 있었다. 허리에 자루를 차고 양손에 장비를 꽉 줄 모습이 그야말로 진성 프로들의 자태였다. 왼손엔 삽, 오른손엔 갈퀴. 그들은 전속력으로 트럭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이 꼴을 본 니오다티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좋은 소식은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황야의 밤이 짙게 길일 무렵 리노이와 뚱보는 수류탄이 반쯤 찬 자루를 끌며 여전히 어두운 들판을 헤매고 있었다. 갑자기 리노이의 눈앞에 희미하게 빛나는 붉은 성광이 포착되었다. 기뻐할 새도 없이 딸깍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대기를 갈랐다. 뚱보가 이미 그 위를 제대로 밟아버렸고 리노이는 당장 멈추라고 소리쳤다. 뚱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기 시작했다. 리노이는 조심스레 다가가 시스템 알림을 확인했고 발밑에 초고가 아이템이 묻혀있다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시스템이 제시한 보상금은 무려 1000위안 이상. 하지만 리노이의 등줄기엔 식은땀이 쫙 흘렀다. 솔직히 말해 그 정도 거액은 치명적인 위험을 뜻하기 마련이니까. 시스템이 켜진 이후 고가 알람이 뜬 물건치고 정상적인 게 단 하나도 없었다. 파편이거나 초고성능 폭발물뿐.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확률 100%. 리노이의 반응을 본 뚱보는 공포에 질려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지뢰예요? 지금이라도 죽어라 도망치면 살 수 있을까요? 리노이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진심으로 불쌍하다는 듯 뚱보를 바라보았다. 도망치는 건 무리야.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이라도 있냐? 뚱보의 다리가 후들후들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녀석은 리누이에게 카메라를 넘기며 자신의 지지리도 운 없는 인생을 한탄하며 오열했다. 우리 엄마가 난 재수홍 붙은 팔자라고 했어요. 결혼식장 가서도 뜨끈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을 팔자라고요. 그러곤 절박한 눈빛으로 리누이를 쳐다보며 애원했다. 이런 깡촌에도 배달 오려나요? 족발이금만 딱 시켜주면 안 될까요? 기가 막힌 소리지만 극도의 배고픔은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법이다. 하루 종일 뺑이 쳤는데 아직 저녁도 못 먹었으니 말이다. 리누이는 한 발짝 물러서서 손을 저으며 흥분한 친구를 달랬다. 징징대지 마. 그리곤 누름돌로 쓸만한 커다란 바위 하나를 근처에서 발견했다. 여긴 훈련장이었으니 제발 터지지 않는 안전한 소품이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사이 주머니 속뚱보의 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다. 따르르릉. 리누이가 손을 뻗어 폰을 꺼내보니 왕진거 대장의 전화였다. 전화기 너머로 왕 대장의 갈라진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다. 우리의 소중한 뚱보 션옌훔, 당장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발밑에 지뢰는 훈련용이 아니었다. 당국에 확인해본 결과 이번 훈련에는 지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남겨진 치명적인 유물일 가능성이 컸다.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다시 경고하며 근처에 있으니 1초라도 빨리 도착하겠다고 약속했다. 왕진권은 기관총처럼 지시사항을 쏟아내고 전화를 끊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다. 린호이는 뚱보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야만 했다. 하지만 경고를 전하려던 찰나 뚱보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배가 찢어질 것 같아서 더는 못 참겠다고 징징댔다. 한편 광활한 황야의 가장자리에 보안국 차량 10여 대가 멈춰섰다. 왕진거가 차에서 펄쩍 뛰어내려 팀원들 앞에 서서 임무를 하달했다.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선언했다. 1분대는 흩어진 탄피수거를 중심으로 즉각 용단 수색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분대는 차량을 투입한다. 이들의 목표는 파손된 대형 무기 잔해를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리누이의 라이브 방송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라는 것이었다. 그 두 녀석이 지뢰에 발이 묶인 틈을 타 팀원들은 최대한 빨리 전장 전체를 청소해야만 했다.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군에서 이 지뢰가 밀가루로 채워져 있어 완전히 무해하다고 확인했다며 부하들을 안심시켰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분대와 함께 황야로 돌진했다. 고철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왕진권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휴대폰을 꺼내 리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목소리를 꾸며냈다. 차가 길가 도랑에 빠졌다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미 수리팀을 불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랬다. 아무리 빨라도 3시간은 걸릴 것 같다며 두 사람에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당부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연기는 꽤나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왕진과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리누이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뚱보의 휴대폰을 빼서 라이브 채팅창을 연 그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그는 너무 열이 받아서 머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올 지경이었다. 시청자들은 댓글 좀 보라며 소리치고 있었고 왕 대장에게 완벽하게 놀아놨다고 설명했다. 팬들은 보안국이 그들의 위치만 쏙 빼놓고 이미 엄청난 구역을 청소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뢰는 100% 가짜가 분명했다. 채팅창은 거대한 고물상 군단도 몰려오고 있으니 대장만 너무 탓하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경쟁이 미친 듯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다들 리누이에게 당장 그딴 거 파버리고 일이나 다시 시작하라고 재촉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고철 조각이 하나 안 남을 게 뻔했다. 그 댓글들을 본 리누이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뚱보의 발 주변 흙을 치웠고 놀라울 정도로 살벌하게 생긴 녹슨지뢰가 모습을 드러냈다. 너무 진짜 같아서 그가 머뭇거리자 뚱보는 1초도 못 참겠다며 몸이 터져버리기 전에 서둘러 달라고 애원했다. 리누이는 3을 세면 뚱보가 도망치기로 합의하고 자신은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카운트다운이 1에 도달하자 뚱보는 잔상이 남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엉덩이를 부여잡은 뚱보가 순식간에 나무 뒤로 사라진 바로 그때 바닥에 지뢰가 치익 소리를 내며 스파크를 튀기기 시작했다. 리누이는 즉시 바닥으로 몸을 날려 머리를 감쌌고 날카로운 파열음을 들은 후 고개를 들었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찬란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고 폭죽을 치명적인 지뢰로 위장해 놓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그는 멍해지고 말았다. 시스템이 고작 천위안으로 평가했던 게 그제야 이해가 갔고 라이브 시청자들은 빵 터져서 포복절도했다. 뚱보를 3시간이나 묶어뒀던 물건이 고작 폭죽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리얼한 디자인만큼은 정말 끔찍할 정도였다. 일부 시청자들은 몇 년 전에 이걸 만들었던 낡은 폭죽 공장을 기억해냈는데 너무 진짜 같아서 금방 단종됐다고 했다. 근처에서 자루를 들고 전장을 청소하던 왕진권은 불꽃놀이를 보자마자 팀원들과 함께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폭죽을 터뜨리고 있냐며 시치미를 뚝 떼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리노이는 대장의 등 뒤로 자신의 고철이 될 뻔한 것들로 가득 찬 자루들을 힐끗 보며 분노로 이를 빠득 깔았다. 그는 수류탄 반 자루를 꺼내 들고는 모두가 잘 아는 그 만국 공통의 돈 내놓으라는 손가락 제스처를 취했다. 오늘 자신의 속임수가 영 자랑스럽지 못했던 왕진과의 얼굴이 썰룩거렸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1만 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안국 요원들은 현금을 세는 리노이를 보며 도대체 자신들이 어떤 기묘한 현실에 살고 있는 건지 아주 복잡한 신경에 사로잡혔다. 마치 그가 보안국에서 1급을 받아가는 것 같았다. 현금을 챙긴 리노이는 그것을 뚱보에게 건넸다. 그는 수고하신 왕 대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나려 했지만 근처의 구덩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돌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와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뚱보는 말 한마디 없이도 단번에 알아챘다. 그는 삽을 낚아채고 비탈을 향해 돌격했다. 리노이도 바짝 뒤따라 붙더니 왕진거와 부하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가파른 비탈에서 까만 폭탄 껍데기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리노이와 뚱보가 이렇게 큰 폭탄이면 무조건 1만 위안은 될 거라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왕대장에게 어서 와서 이 물건이 진짜 그 값을 하는지 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이 말을 나누는 찰나의 순간 다른 참가자들이 들이닥쳤다. 고물상 군단도 들판으로 쏟아져 내렸고 군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본 왕진과의 눈앞에서 현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대장은 너무 놀라 폭탄 위에 주저앉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지 어떤 첩자가 정보를 흘린 건지 집착조차 할 수 없었다. 멍해진 그를 본 한 팀원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탄피는커녕 풀 한 포기도 안 남을 거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 말을 들은 왕진권은 현실로 돌아와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하들에게 당장 행동 개시하라고 포효했다. 다른 녀석들은 무시하고 린후이만 뚫어져라 주시하라며 그 운 좋은 청년이 파는 곳만 정확하게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 말에 요원들이 벌떼처럼 린후이 주위로 몰려들었고 뒤따르던 고물상 군단까지 합세에 밀고 당기는 난장판이 벌어졌다. 린후이의 입가가 실룩거렸다.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찾으란 말인가. 제발 놔달라고 애원할 지경이었다. 사람들이 어찌나 꽉꽉 눌러대는지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지경이 되자 그는 군중 한가운데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전장 청소는 이미 글렀다는 걸 깨달았다. 어지간한 건 다 감당할 수 있지만 몸싸움에서 동네 아줌마들을 이길 수는 절대 없었다. 그 아줌마들은 그가 물건을 발견하기도 전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뚱보에게 기대어 한쪽으로 물러나 광기 어린 군중을 구경했다. 뚱보가 이제 어쩌냐며 그냥 가자고 제안했지만 리노이는 고개를 저으며 몰래 근처의 작은 언덕을 가리켰다. 시스템이 무려 10만 위안짜리 보상 알림을 막 띄워줬기 때문이다. 기분이 좀 묘하긴 했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보상 힌트는 1만 위안이었고 그 결과가 엄청난 폭탄이었다. 도대체 10만 위안짜리 물건은 또 뭐란 말인가. 솔직히 겁이 좀 났지만 호기심은 이미 정점을 찍었고 엄청난 보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이를 꽉 깨물고 갈퀴와 삽을 꽉 쥔 채 뚱보에게 자루를 챙기라고 했다. 진짜 한탕할 시간이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뚱보를 이끌어 멀리 있는 언덕으로 향했고 둘은 씩씩거리며 비탈진 곳의 밑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이 광경에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고 따라가서 저 진짜 산을 허무는 걸 도와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다들 전장을 청소하다 말고 왜 저 둘이 언덕을 파고 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그 안에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거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구경꾼 중 한 명이 자신이 근처 마을에 살아서 아는데 저 언덕은 메말라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린후이가 이미 돈을 충분히 벌어서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의심했다. 사람들은 헛고생을 하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사람들은 안심하고 다시 들판을 뒤지러 흩어졌고 리누이와 뚱보는 말없이 계속 작업에 몰두했다. 한참 후 뚱보는 의욕을 잃고 이렇게 거대한 언덕을 언제까지 파야 하냐고 투덜거렸다. 조그만 삽 2개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 못 팔 거라며 걱정하던 그의 불평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쏙 들어갔다. 순수한 충격에 빠진 그가 웅얼거리며 연신 비명을 질러대자 리누이가 다급히 달려와 그의 입을 틀어막고 주위를 살폈다. 고물상 군단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리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뚱보에게 조용히 하라고 쉿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이 물건을 꺼낼 동안 단단히 잡아달라고 뚱보에게 말하며 들판에 저 짐승들이 다시 득달같이 달려들지 못하게 카메라를 가리라고 경고했다. 만약 이걸 본다면 저들은 하룻밤 새이 산을 통째로 밀어버릴 게 뻔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뚱보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그의 충격은 순수한 환희로 변했고 우승하든 말든 평생 리누이를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고물 회사를 차려서 대박을 터뜨리자고 제안했지만 리누이는 그의 헛소리를 들어줄 새도 없이 무척 바빴다.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그는 흙구덩이 속에서 작은 청동솥을 끄집어냈다. 그 유물을 본 뚱보는 비명이 튀어나오려는 입을 황급히 틀어막았다. 리누이조차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물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나서야 간신히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뚱보의 주머니에서 폰을 쓱 꺼내 왕 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낑낑대며 바쁘냐고 인사를 건넸다. 전장 청소에선 빠졌지만 마을 사람들을 도와 언덕에 길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연히 청동솥을 파냈다고 농담을 던지며 이런 걸 줍다니 운도 지질이 없다며 하하 웃어댔다. 수화기 너머로 대장님이 아무 말도 없자 린후이는 전화가 끊긴 건가 싶었지만 왕진권은 그저 냅다 끊고 달려오고 있었을 뿐이었다. 잠시 후 돌풍처럼 나타난 대장님은 두 사람 옆에 놓인 무릎 높이의 청동솥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리누이에게 다가가 한숨을 푹 쉬며 이 엄청난 재능을 곰을 줍는데 썩히긴 너무 아깝다고 중얼거렸다. 심지어 리누이에게 그 삽을 들고 자기 조상님 묘나 파보라며 농담까지 던졌다. 혹시 알아? 죽은 사람도 우연히 살려낼지. 곁에 서있던 뚱보는 왕진거를 향해 씩 웃으며 리누이 몸에서 숨겨진 장치 좀 그만 찾으라고 낄낑거렸다. 폭탄을 발견했을 때 이미 자기가 리누이 몸을 싹 다 더듬어봤지만 탐지기 같은 건 없었다고 농담을 쳤다. 이 녀석의 관심사는 오직 포상금 액수뿐. 문화재 발견의 중요성을 잘 아는 왕진권은 즉시 문화재국에 전화를 때렸다. 1시간 후 전문가들이 헐레벌떡 도착했다. 문화재국 직원들은 말없이 전문 장비를 꺼내 조사를 시작했고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마침내 문화재국 국장 왕부가 일어서며 이 젊은이들이 이번 발견으로 엄청난 공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청동솥이 무려 전국시대의 유물로 값을 매길 수조차 없다며 최소 10만 위안의 포상금을 약속했다. 그 액수에 리누이와 뚱보는 환호성을 질렀지만 리누이는 언덕을 돌아보며 더 중요한 무언가를 눈치챈다. 작은 산을 뒤덮은 붉은 빛이 전혀 사라지지 않은 걸 보니 땅속에 숨겨진 보물이 청동솥 하나뿐만이 아니었던 거다. 다들 유물을 옮기느라 바쁜 와중에 린후이는 삽을 집어들고 언덕 뒤편으로 향해 모두를 벙찌게 만들었다. 문화재국 직원들은 저 젊은이가 미친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보물을 하나 찾은 것만 해도 이미 기적이라고. 유물이 무슨 동네 산나물도 아니고 막 캘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떠들었지만 왕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대장님이 왕보를 보며 땅속에 고분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고 슬쩍 물었다. 왕보는 코웃음을 치며 탐지기로 언덕 전체를 스캔했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고분 따위 있을 리가 없다고. 그는 일개 고물상의 직감보다 과학 기계가 훨씬 더 믿음직하다며 절대적인 확신에 차서 말했다. 문화재국 팀은 결국 청동솥을 챙겨 떠났지만 왕진권은 아직 쇼가 끝나지 않았다는 직감에 그 자리를 맴돌았다. 하지만 아무런 움직임 없이 긴 침묵이 이어지자 대장님은 헛짚었다고 생각하며 대원들에게 철수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뚱보가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다. 우와! 대장님이 팀원들을 이끌고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 리누이가 방금 판 구덩이 안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가 온갖 보석이 박힌 나무 상자를 들어올리는 모습에 왕진권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솔직히 전문가들이 허탕쳤다고 한 곳에서 뭔가를 또 찾아낸 건 존경할 만한 업적이었고 그는 다시 폰을 집어들었다. 머지않아 문화재국 벤이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왔고 씩 웃는 왕진과가 아직 상자를 열지도 않았다며 그들을 맞이했다.
왕진권은 2번이나 불렀으니 문화제국에서 포상금을 또 줘야 한다며 왕보가 쪼잔하게 굴지 않길 바란다고 농담을 던졌다. 대체 탐지기가 이걸 어떻게 놓친 건지 완전히 얼빠진 표정을 짓던 왕보는 상자를 확인하러 달려갔고 그야말로 대발견이었다. 최고급 금산 안목으로 만들어진 데다 보석과 황실 옥광석이 박혀 있었다. 겉모습이 이렇게 귀중하다면 대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조심스러운 검사 끝에 뚜껑을 열자 완벽하게 보존된 고대 문서들이 그 자태를 드러냈다. 이게 진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임을 알아본 문화제국 직원들의 눈이 번쩍 빛났고 다들 오랫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다. 흥분이 마침내 가라앉아 왕보는 복잡한 표정으로 리누이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건 100% 진심이었다. 그에 간 리누이의 직감이 문화제국의 그 어떤 최첨단 탐지 장비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으니까. 하지만 리누이는 자긴 사무직 체질이 아니라 공을 줍는 자유가 좋다며 쿨하게 손사래를 쳤다. 계속 땅을 파느라 바빴던 이 녀석의 감, 포상금 액수가 훨씬 더 중요했다. 하지만 왕보의 말투가 갑자기 딱딱해졌다. 그는 미안한 기색을 띠며 규정상 유물이 2개나 발견됐으니 현장 전체를 통제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소식에 리누이는 멍해졌다. 뭐라고? 한바탕 크게 한몫 챙기려 했는데 굴착 작업이 강제 종료되다니. 하지만 미안해하는 왕보의 얼굴을 보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저들이 떠나면 다시 와서 마저 파겠다고 다짐했다. 잠깐의 시련일 뿐 그렇게 생각했다. 기회를 엿보며 기다리면 그만이었다. 뚱보는 어차피 이 상금이면 고물줍기 대회에서 우승하고도 남는다며 그를 위로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자잘한 고물이나 치우자고 제안했지만 리누이는 대답 없이 언덕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리누이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산 위를 덮고 있던 붉은 빛이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내 그 빛은 그들이 서 있던 큰 나무 바로 앞까지 이동했고 리누이는 자기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닌가 의심했다. 유물이 혼자서 움직일 리가 있나? 아니면 밑에 살아있는 거라도 있나? 환상종 같은 게 숨어 있는 건가? 그 기막힌 생각에 번쩍 정신이 든 그는 즉시 뚱보에게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가자. 탐지기를 지휘하느라 바쁘던 왕보와 팀원들이 고개를 들자 리누이와 뚱보가 미친 듯이 큰 나무 밑동을 파헤치고 있는 게 보였다. 다들 어리둥절해서 얼어붙고 말았다. 도대체 저 녀석들 뭐 하는 거야? 설마 땅굴이라도 파서 언덕으로 돌아가 유물을 더 캘 작정인가? 솔직히 그렇게 수상한 짓을 할 거면 눈치라도 좀 보든가. 하지만 왕진권은 그저 신이 나서 씩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자기 치안국이 이전에 어떻게 털렸었는지를 떠올리며 이 상황을 엄청나게 즐기고 있었다. 언덕은 텅 비었고 진짜 대박은 저 나무 밑에 있다는 걸 이제 확신했다. 이건 그가 뼈아픈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었다. 그래서 그는 씩 웃으며 왕보를 향해 가끔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고 툭 던졌다. 체면이라도 차리고 싶으면 나무 쪽으로 부하들을 보내 삽질이나 도우라고 충고했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모르니까. 왕진권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곤 뒷짐을 지고 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였다. 구멍 안을 내려다보며 순식간에 이렇게 깊은 구덩이를 파내다니 리누이는 완전 전문가 다 됐다고 한마디 거들었다. 숨을 헐떡이던 리누이는 무언의 인사로 왕진거에게 손을 휙 흔들곤 다시 고개를 숙여 빡센 삽질을 이어갔다. 나무 밑 잔뿌리들이 엉망으로 얽혀있어 진도가 팍팍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시스템의 붉은 빛이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다. 아래에 무조건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섰다. 생방송 시청자들은 그 엄청난 집념에 이미 넋을 잃었고 몇몇은 이쯤 되면 리누이가 전설 속의 조롱박을 파낸데도 믿겠다고 농담을 쳤다. 이 남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시청자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치고 눈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에게 무슨 천리안 능력이라도 있는 게 아니냐며 경악했다. 한편 왕진권은 이제 문화제국 녀석들이 뒷목 잡을 차례라며 흐뭇하게 삽질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구덩이 바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어두컴컴한 터널이 드러났고 기겁한 왕진권은 사고가 난 줄 알고 즉시 구급대를 부르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팀원 여럿이 달려왔고 왕보를 포함한 문화제국 직원들까지 극도의 흥분 상태로 현장에 몰려들었다. 경험상 언덕에서 유물이 나오고 나무 밑에 숨겨진 터널이 있다는 건 딱 하나뿐 천재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다. 이건 100% 도굴꾼의 땅굴, 언덕 안에 어마어마한 고분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구조를 준비하려던 찰나 밑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메아리쳤다. 리누이가 뚱보에게 갈퀴를 던지라고 포효하며 밑에 무기를 든 진짜 도굴꾼 놈들이 득실거린다고 경고했다. 그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인 줄 알고 구덩이로 내려가려던 문화제국 직원들을 포함해 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었다. 일동이 약속이나 한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순간 카메라를 움켜선 뚱뚱한 인형이 뒤도 안 돌아보고 구덩이 속으로 다이빙을 꽂았다. 둔탁하게 떨어지는 쿵 소리에 모두가 벙찌고 말았다. 충격에서 벗어난 왕진과가 팀원들을 돌아보며 멀뚱멀뚱 서 있지 말라고 벼락같이 소리쳤다. 방금 소리치는 거 못 들었냐며 당장 내려가서 저 녀석들을 구하라고 명령하곤 본인부터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다. 구덩이 안, 리노이는 자기가 쥐어팬 도굴꾼 위에 올라타 진짜 겁에 질린 기세로 분노의 주먹을 무자비하게 꽂아 넣고 있었다.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무기를 든 사내들이 웅크리고 있는 걸 본 거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낀 그는 즉시 경고의 고함을 질렀던 것이다. 소란을 들은 도굴꾼들이 기겁하며 동료를 버리고 도망치려던 찰나 근처 바닥에서 뚱보가 허둥지둥 일어났다. 이 와중에도 뚱보의 1순위는 카메라 고정. 그는 너무 어두우니 고개 좀 들라고 리누이에게 소리쳤다. 화면이 까맣게 나오면 제작진이 자기 월급을 깎을지도 모른다는 개소리에 리누이는 어이가 없어 말문을 잃었다. 촬영에 미친 뚱보의 열정에 한숨을 푹 쉰 리누이는 저놈들 몸에서 빛나는 붉은 유물빛을 확실히 봤기에 뚱보를 낚아채고 추격에 나섰. 저 보물들을 이대로 놓칠 순 없지. 한편 터널 깊숙한 곳에서는 도굴꾼 대장이 미친 속도로 기어 도망치고 있었다. 헉헉대며 따라가던 부하 중 하나가 대장에게 제발 무식하게 기어만 가지 말고 길 좀 보고 가자고 애원했다. 우리가 들어온 길이 맞긴 하냐며 뒤에서 미친놈이 쫓아오는데 막다른 길이면 다 죽는다고 벌벌 떨었다. 그 무지막지한 주먹에 친구 구대 내 강냉이가 자기 얼굴로 날아온 걸 보면 뒤쫓아오는 저놈은 100% 프로라고 확신했다. 도굴꾼 두목은 미간을 찌푸리며 짧은 내적 갈등 끝에 절대 틀림없다며 조용히 자기를 따라오라고 속삭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다며 그곳으로 가면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장담했다. 다른 도굴꾼들은 숨겨진 도주로가 있다는 말에 경악했지만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감히 토를 다는 녀석은 없었다. 곧 일당은 돌문에 도착했고 두목은 문을 밀어 열더니 부하들을 좁은 틈새 넘어 어둠 속으로 이끌었다. 한편 제작본부에서는 상황이 꽤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시청률이 기록적인 수치로 치솟고 있었다. 분명 직업 관찰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실시간 도굴 방송으로 변해버렸고 네오 데이든 감독은 침묵 속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스태프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네오 데이든은 손을 휘휘 저으며 길고 지친 한숨만 푹 내쉬었다. 네오 데이든은 지친 숨을 내쉬며 그냥 좀 쉬고 싶으니 아무도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스태프에게 말했다. 스태프는 끄덕이더니 조용히 방에서 물러났다. 잠시 후 청소 아주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감독님이 특별히 자기를 찾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속삭였다. 네오 데이드는 수줍게 웃는 아주머니를 돌아보고는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세상이 미쳐버린 건지 아니면 자기만 미친 건지 혼란스러워했다. 그 무렵 우리의 리누이와 뚱이 콤비는 길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며 걷다가 어느새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터널 끝에서 허리를 숙인 리누이는 대체 그 녀석들이 어디로 증발해버린 건지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다. 분명 도굴꾼들의 흔적을 따라왔는데 일당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자 리누이는 갑작스러운 정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뚱이가 소리치며 딱 봐도 숨겨진 문처럼 보이는 수상한 돌판이 있으니 와서 보라고 리누이를 불렀다. 두 사람은 찰싹 달라붙어 돌판을 살피며 쫓던 녀석들이 도굴꾼이니 이 뒤에는 분명 무덤이 있을 거라고 추리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친 리누이는 미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잘 따라오라고 뚱이에게 단단히 일렀다. 그가 자신들의 진짜 임무를 상기시키자 뚱이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고물을 주우러 온 거라고 대답했다. 리누이는 그 논리가 완벽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에 유물이 있다면 그건 그저 그들이 주어야 할 고물일 뿐이었고 뚱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돌판을 밀어내고 비집고 들어가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만이 비추는 칠흑 같은 묘실 안으로 진입했다. 불빛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가자 이미 많은 물건들을 싹쓸이당해 묘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다는 게 확실해졌다. 린후이는 그 도굴꾼 녀석들이 예전에도 여길 여러 번 들락거렸을 거라며
투덜대고는 남은 유물들을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들의 고물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끌어올라 당장 그 녀석들을 추적해 박살을 내기로 결심했다. 바닥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고 뚱이는 최고의 앵글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카메라를 조정하며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내부의 상황은 카메라에 완벽하고 선명하게 담기고 있었다. 역시 자기 일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 열정은 기본이지. 한편 왕정과 대장도 부하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열려있는 돌판을 올려다보던 왕정과 대장은 이 언덕 아래에 진짜로 고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당장 왕보를 이 밑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문화제국의 센서가 이토록 거대한 구조물을 몇 번이나 놓칠 수 있었는지 따져 묻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그는 대원들을 돌아보며 도굴꾼들이 아직 근처 어딘가에 있을 테니 바짝 긴장하라고 명령했다. 왕정권은 대원들에게 무기를 장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곧 탐부하의 수상쩍은 행동을 눈치챘다. 그는 지금 당장 여기서 단체로 장례식을 치를 작정이냐며 무덤 안에서 수류탄을 꺼낸 그 녀석에게 미쳤냐고 소리쳤다. 한바탕 설교를 마친 후 왕정권은 대원들을 이끌고 더 깊은 곳으로 진입했고 화면은 다시 발자국을 따라 묘실로 향하는 리노이와 뚱이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커다란 관 뒤로 몸을 숨겼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도굴꾼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도둑들은 초조하게 리누이와 뚱이를 지켜보며 잡히기 전에 빨리 출구를 찾으라고 두목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뿜어내는 기백이 장난이 아닌 두 불청객을 상대하기엔 자신들의 화력이 턱없이 부족할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도굴꾼들은 이들이 보안국에서 파견된 엘리트 요원이라고 확신했는데 특히 이런 숨막히는 순간에도 촬영을 하고 있는 뚱이를 보며 더욱 확신을 굳혔다. 하지만 두목은 낯익은 주변을 응시하며 과거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비밀 장치를 기억해내려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땐 기저귀 차고 다닐 때라 숨겨진 장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간단하게 한탕 털고 들판을 가로질러 잽싸게 튈 계획이었지 보안국이 갑툭튀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들을 추격하는 와중에도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유물과 자료를 확보하는 이 요원들의 무시무시한 프로 정신에 혀를 내둘렀다. 보안국이 대체 어떤 지옥 훈련을 시켰길래 촬영도 하고 문화재도 보호하고 범죄자까지 동시에 구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완전히 압도당한 두목은 이를 꽉 깨물고 저 멀리 있는 등잔대를 가리키며 저게 분명 작동 장치일 거라고 지목했다. 그가 고아라는 젊은 녀석에게 가서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자 소녀는 즉시 등잔대 쪽으로 허둥지둥 기어갔다. 바로 그때 두목은 카메라를 든 요원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패닉에 빠져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가 제압 사격을 하라고 미친 듯이 소리치자 도굴꾼들은 관 뒤에서 튀어나와 결사적인 각오로 무기를 치켜들었다. 그들은 리노이와 뚱이를 포위하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 대신 일제히 물줄기만 척척 뿜어져 나올 뿐이었다. 어이가 가출한 리노이는 얼굴에 묻은 물을 닦아내며 대체 이 무슨 기상천외한 개그 동아리를 마주친 건지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아무래도 진짜 무기가 없어서 물총을 훌륭한 대안으로 선택한 모양인데 솔직히 말해 쪽팔리기 짝이 없는 선택이었다. 양측이 어색한 침묵 속에 마주보며 시간이 멈춘 듯한 찰나 한 도굴꾼이 마침내 자기가 화력이 부족할 거라고 경고하지 않았냐며 중얼거렸다. 방금 소년이 건드린 장치 때문에 무덤 위쪽의 돌기둥들이 기울어지면서 천장이 덜덜덜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소년 고아는 이게 출구일 리가 없다며 두목한테 대체 뭘 돌리게 한 거냐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까놓고 말해 다같이 저승으로 단체 티켓을 끊어버리는 장치처럼 보였고 파편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두목조차 멍해졌다. 흙먼지가 비 오듯 쏟아지자 멘붕에 빠진 두목은 다들 뛰어서 숨을 곳을 찾으라고 소리치며 희망의 빗줄기 같은 근처 돌 단상을 발견했다. 일당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허리 높이의 돌 단상을 발견했는데 그 아래는 여러 명을 숨겨주기에 충분할 만큼 널찍하게 텅 비어 있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깨달은 도굴꾼들은 좁아터진 공간 안으로 꾸역꾸역 몰려들었고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서로 밀고 밀쳤다. 다들 옹기종기 숨고 나자 두목은 밖에 있던 요원 두 놈은 깔려 죽었으려나 하고 중얼거렸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실이 닥쳤다. 갑자기 휙 하고 바람이 불더니 거칠게 밀어붙이는 힘과 함께 리노이가 싸늘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방금 누가 죽었다고 했냐고 물었다.
그러더니 맨 뒤에 있는 녀석에게 엉덩이 좀 치우고 자리 좀 만들라며 이렇게 좁은 곳에서는 다 같이 사이좋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우겼다. 도둑들은 순식간에 순한 양이 되어 마지못해 몸을 비틀었고 리누이가 뚱이까지 은신처로 끌고 들어오자 단상 아래의 공기는 미치도록 어색해졌다. 불과 1초 전까지만 해도 철천지원수였는데 지금은 마치 화목하지 않은 대가족처럼 옹기종기 모여 서로 시선조차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건 정말 무덤안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쪽팔림으로 즉사했을 만큼 오글거리는 상황이었다. 숨막히는 긴장감을 눈치챈 리누이는 머리를 깁적이며 오해하지 말라고 정적을 깨기로 했다. 자기들은 요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고물 장수일 뿐이라고. 하지만 진짜 보안국 녀석들이 밖에 쫙 깔려 있으니 도망치는 건 꿈도 꾸지 말라며 그들이 증인으로 나서 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신이 모은 건 전부 고물일 뿐이라고 증언해달라는 그의 주장에 도굴꾼들은 뚱이의 빵빵한 자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입구까지 꽉꽉 찬 자루에서 고대 도자기 특유의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오자 도둑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재를 고물이라 부르는 이 남자의 패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리누이는 꿀먹은 반절이 같은 그들의 모습에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당국이 도착하면 도굴 사실은 인정하되 자기와 뚱이는 그저 쓰레기를 줍고 있었을 뿐이라고 끝까지 우기라고 지시했다. 가방 속 물건들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그냥 땅에서 주웠다고 대답하라는 말에 도굴꾼들은 얼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갈등하는 표정이던 한 녀석이 마침내 입을 열어 디테일을 하나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무덤이 곧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도 언급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다. 그 도굴꾼은 유물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주장하면 보안국이 용서해주는 건 물론이고 어쩌면 표창장까지 줄지도 모른다고 바람을 잡았다. 그가 자신들은 초범이니 좋게 좀 말해달라고 리누이에게 애원하자 젊은 청년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리누이는 도둑대 속에 이런 인재가 숨어있을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가 아는 백이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큰소리쳤다. 감옥에서도 밥은 든든하게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그는 슬쩍 숨기고 있는 재밌는 물건이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던졌다. 간수들한테 들키면 엄청 골치 아파질 거라고 겁을 주자 일당은 허둥지둥 숨겨둔 유물을 남김없이 탈탈 털어냈다. 린후이가 자루를 열고 모든 물건을 쑤셔 넣는 바로 그 순간 무덤 입구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문화재국 전문가들이 묘실로 앞다투어 뛰어들어왔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다. 무덤은 관안의 돌판까지 싹싹 닦아놓은 듯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뚱이는 옆에서 쨍그랑거리는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자루를 질질 끌고 서 있었다. 왕보는 체념한 듯 한숨을 푹 내쉬며 이번에 지급해야 할 포상금이 아마 수백만 단위는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프로그램 백스테이지에서는 제작진 전체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기록을 산산조각 내며 순식간에 3천만 명을 돌파하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볐다. 프로그램은 차트 1위를 찍었고 다들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다는 걸 깨닫자 스튜디오는 기쁨의 도가니탕이 되었다. 네오 데이드는 무덤이 무너져 내렸을 때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진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까봐 심장이 쫄깃해졌던 것이다. 이제 모두가 무사하고 시청률도 폭발했으니 프로그램이 산으로 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진 그는 스태프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팀원들의 성공을 축하하며 월급과 보너스를 2배로 쏘겠다고 약속한 뒤 대회 참가자들의 현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100명의 참가자 중 99명이 이미 기권 전화를 걸어왔고 자신이 그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단 한 명의 생존자만이 남게 되자 그는 이번 시즌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시청해주신 관객들에게 감사를 전했고 우리는 다음에 펼쳐질 기상천외한 여정을 준비하는 영웅들의 모습을 뒤로 한 채 인사를 전한다.